이 계략. 존 스타인백이 말합니다. 저는 주위의 어둠 속에 있어요. 어머니가 계신 곳 어디에나 있어요. 가난한 자의 투쟁이 있는 곳 어디에나 있어요. 경찰의 폭행이 있는 곳 어디에나 있어요. 분노의 함성이 있는 곳 어디에나 있어요. 아이들의 웃음과 굶주림이 있는 곳 어디에나 있어요. 2018년 5월 10일 12시 오찬을 겸한 당정협의회가 청와대에서 대통령 박씨 주재하에 열렸다. 박씨를 포함한 모든 참석자들은 하나같이 빨간색 넥타이를 맨 정장 차림이었다. 빨간색은 친일파들과 갑부들이 가장 좋아하는 색깔이다. 대한민국에서 그 색깔이 없거나 그 색깔로 세뇌된 인간들을 활용할 줄 모르면 부와 권력을 유지하기가 대단히 힘들다. 다양한 생각이나 다양한 차림을 싫어하는 그들인지라 유니폼은 당연했고 국민들이 알아서는 안 될 사안을 협의하는 자리이기에 회의는 비밀리에 열렸다. 회의 안건은 현재 운집해 있는 시위대를 해산시키는 방안과 100배 소득 분배를 깨부술 방안이었다. 박씨의 계가 된 군 장성 출신들, 이들은 빨간 손수건을 목에 걸고 있었다. 그들은 군대를 동원하여 강경 진압하고 100배 소득 분배를 얘기하거나 퍼뜨리는 사람들을 죄다 잡아들여 고문해서 그들의 뇌 활동을 정지시켜 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군대에 가지 않아 군 출신들을 은근히 무시하고 얕보던 대다수의 참석자들이 반대했다. 보좌관 이씨가 말합니다. 섣불리 강경 대응하기보다는 시간을 버는 게 낫습니다. 보좌관 양씨가 말합니다. 그럼요. 돼지처럼 사는 서민들은 하루하루 생계에 신경 써야 하니 한두 달 시간을 끌면 제풀에 지쳐 흐지부지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지난 1990년대 촛불 집회 이후부터 쭉 경험해 왔지 않습니까? 촛불은 가만 놔두면 저절로 사그라지게 돼 있어요. 최대한 느긋하게 대응하여 적들의 진을 빼어 놓아야지 불길에 기름을 붓는 미련한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자 행동은 빠릿빠릿하지만 머릿속이 깔끔하게 비어있는 박씨의 장군 출신들은 눈을 내리깔고 풀이 죽어 버렸다. 덩달아 불알 두 쪽이 붙어있는 사타구니도 오그라들어 버렸다. 쫄병들 앞에서 절도 있고 엄한 목소리로 명령을 내리는 것이 체질화된 그들이다. 하지만 상명하복에 철저히 세뇌되었기 때문에 자신들보다 조금이라도 힘센 자 앞에서는 순식간에 지조를 잃어버리고 주눅들고 마는 것 또한 체질화된 그들이다. 그들을 비웃듯 시간을 벌자는 주장이 계속 이어졌다. 보좌관 김씨가 말합니다. 대통령 각하, 부자들이야 쌓아놓은 것이 많으니 한두 달 아니 몇 년을 일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지만 서민들이야 어디 그러합니까? 당장 열흘만 장사를 못하게 되거나 시위 때문에 밥 굶는 사람이 나오게 되면 시위 주동자들에게 죽기 살기로 덤빕니다. 그러니 기업인들에게 노조와 대화하는 것처럼 속이라 하고 협상을 질질 끌면 광장 주변 상인들이 협상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시민들 내부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납니다. 총리 임씨가 말합니다. 동의합니다. 어제의 강력한 엄포에도 불구하고 오늘 더 많은 서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이 예사롭지 않고 불길합니다. 일단 우리가 뒤로 물러선 후 저 개돼지같이 미련한 것들이 지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낫습니다. 나 의원이 말합니다. 그러나 소득 분배를 떠들고 다니는 불순분자들은 철저히 가려내어 뿌리를 뽑아야만 합니다. 특히 이번 사태의 빌미를 제공한 뿌리 깊은 나무의 송 회장과 서지혜를 단호하게 응징해야만 합니다. 참석자들의 시선이 일제히 나기춘 의원에게 쏠렸다. 지난번 생방송 토론에서 갑부들이 수긍하는 똑똑한 말을 하면서도 쩔쩔매며 허둥지둥 별미쩍고 어리버리하게 짓거렸던 그였다. 하지만 대통령 박씨에게 충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데에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은 터라 항상 박씨의 총애를 받고 있었다. 자신의 발언에 좌중이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에 고무되어 득의에 찬 나 의원이 상기된 얼굴로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나 의원이 말합니다. 생택쥐별이가 말했듯이 다른 모든 별들과 마찬가지로 어린 왕자의 별에도 좋은 풀과 나쁜 풀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쁜 풀의 씨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홍당무나 장미꽃이라면 마음대로 자라게 내버려 두어도 됩니다. 그러나 바오밥 나무 같은 나쁜 나무라면 눈에 띄는 대로 곧 뽑아버려야 합니다. 송 회장과 서지혜는 바오밥 나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제거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우리 부자들은 틀림없이 엄청난 재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나 의원의 멋들어지지만 위선적인 발언이 끝나자 대통령 박씨가 박수를 쳤다. 나 의원을 추어 올리는 것이다. 나 의원에게 시기하고 경멸하는 마음을 품었던 다른 참석자들도 이때만큼은 속마음을 감추고 불이 나게 손뼉이 찢어져라 맞장구를 쳤다. 나 의원은 벅차오르는 자부심에 가슴이 뻐근해졌고 얼굴이 해처럼 달아올랐다. 대지의 생명수인 아침 이슬도 독사가 마시면 독으로 변한다. 간사하고 사악한 사람들은 선량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 훌륭한 책을 참고하고 성현의 언어를 훔쳐 제멋대로 비틀고 왜곡하여 써먹는다. 공자는 훌륭한 도리를 교묘하게 짓거려 대는 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진심으로 미워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박씨는 그런 혀를 가진 자들만 진심으로 좋아해서 곁에 둔다. 나 의원에게 질세라 K대학 총장 출신의 장관 최씨가 발언에 나섰다. 최씨 역시 평소에는 남을 멸시하고 위압하는 듯한 말투를 사용하며 돈 있고 유식한 집안 출신임을 과시하곤 했다. 박씨 면전에서도 학자풍의 박식한 모습을 보이고자 노력했지만 자칫 그의 자만심이 노출될까봐 두려워했다. 그는 불안의 그늘을 감추기 위해 최대한 머리를 조아렸다. 행자부 장관 최씨가 말합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했습니다. 그 예는 군사부 일체, 장유유서, 충효 사상을 바탕으로 했고 반상의 질서가 그 근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근래 들어와 평등이라는 불손한 이념이 사회에 번지면서 우리나라의 전통 질서가 뿌리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류성룡이라는 어리석은 학자가 있어서 면천제를 실시한 것이 크나큰 잘못이지요. 양반이 양반의 등에 칼을 꽂은 배신자의 전형입니다. 지금 부자들을 배신한 송 회장도 똑같은 유형으로 보시면 됩니다. 조선시대에는 이를 묵과하여 반상의 질서가 무너진 계기가 되었습니다만 이제부터는 부자와 서민 노예라는 질서정연한 계급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각하의 노력이 허사가 되거나 각하께서 심리하시는 불충을 저질러서는 결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분제 자본주의 이념을 쳐다보기에도 눈부실 정도로 매일 찬양하고 세뇌하도록 모든 학교에 지시하겠습니다. 대통령 박씨가 말합니다. 최근 최 장관 말 중에 아주 좋은 용어가 있었어. 서민 노예. 아주 좋아. 앞으로 우리들끼리는 이 용어를 쓰는 것으로 한다. 알겠나? 참석자 일동. 넵 각하. 그때 박씨가 자기를 알아봐 줬으면 하는 생각에 초조하여 엉덩이를 들썩들썩하고 있었던 사극배우 출신 유씨가 얼른 일어났다. 그는 지금껏 살아오면서 대본에 적혀있거나 감독이 지시하거나 엄마가 미리 정해준 것 외에는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문화체육부 장관 유씨가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각각께서 지시하신 바 왕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사극과 새마을 운동을 신명을 바쳐 추진하여 서민 노예들을 세뇌시키겠습니다. 대통령 박씨가 말합니다. 좋아 좋아.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나 약자에게 하는 박씨의 말투는 그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도 항상 의미가 짧다. 측근들의 얘기를 충분히 들었다고 판단한 박씨가 안경 속에서 사람을 깔보는 듯한 조그만 눈알을 불하며 너부죽한 입을 벌렸다. 얼굴에는 위압할 듯 근엄한 표정을 억지로 지어내었다. 모두들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허리를 10도가량 기울인 채 머리를 조아리며 귀를 쫑긋 모았다. 대통령 박씨가 말합니다. 내가 교회에 오랫동안 다녀봐서 잘 아는데 성경에도 도둑질 하지 말라는 신의 계명이 있어. 박씨와 그의 측근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갑부들은 그들의 탐욕을 감추고 위장하기 위해 늘 성경을 내세우곤 했다. 장로라든가 그럴듯한 직책을 가지고 있기도 했고 교회와 절에 회사 돈으로 거액을 헌금 시주하기도 했다. 그래서 성직자들도 입으로는 서민들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영혼은 항상 부자들 편에 선다. 대통령 박씨가 말합니다. 부자들이 주는 대로 받지 않고 천한 것들이 지들 멋대로 분배를 요구하는 것은 곧 부자들의 손에 있는 것을 뺏겠다는 것과 같아. 이것이 도둑질이 아니고 무엇이겠어? 도둑질이라는 부분에서 박씨가 호통을 치면서 M1 회의용 탁자만 주먹으로 탁탁 쳤다. 아주 중요한 말을 강조하고 있다는 뜻이다. 자기가 말하고 있을 때 경청하지 않으면 기분이 몹시 나빠지는 박씨의 버릇을 잘 알고 있는 터라 참석자들이 일제히 펜을 집어들었다. 힘없는 자들에게서 부를 약탈하는 것과 힘있는 자에게 충성하는 것 외의 지식은 거칠애쯤으로 여기는 그들은
줏대도 사고력도 없기 때문에 박 씨의 말이 마치 신탁이나 되는 듯 황송하게 받아 적었다. 대통령 박 씨가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신이 창조했다는 것 당신들도 잘 알지.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는 것도 신의 뜻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야. 그러한 것을 인간 멋대로 기준을 정하고 바꾸겠다는 것은 신의 뜻을 거역하고 도전하는 악마들이야. 그때 회의실의 천정에는 기름기 있는 썩은 고기를 너무나 많이 먹어 몸집이 토끼만큼이나 비대해진 시궁지들이 인간들의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낮잠이 깨어 시멘트 벽을 이빨로 갈기 시작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어디선가 벽인지 유리인지 긁어대는 날카롭고 신경을 거슬리는 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박 씨가 소름 끼치게 허스키한 목소리로 말을 계속하고 있어서 그것이 외부에서 나는 소리인지 박 씨의 긁어대는 소리가 메아리쳐 들려오는 것인지 가늠하지 못했다. 박 씨의 목소리 중간중간에 높고 가는 찍찍거리는 소리도 섞여 나왔다. 그러나 박 씨는 전혀 모르는 듯했고 참석자들은 듣고도 모르는 척했다. 눈썹을 찌푸린 박 씨는 몸을 앞으로 내밀고 거칠게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살이라도 벨 듯 날카로웠다. 악에 바친 듯 그의 기름진 목에 핏대가 불끈 내솟았고 그의 안면 근육이 푸들푸들 떨었다. 대통령 박 씨가 말합니다. 부자들의 종이 되기를 거부하는 서민 노예들은 불순분자들이야. 기득권을 자진해서 내려놓고 서민 노예들 편에 서겠다며 부자들의 등에 칼을 꽂는 부자가 있다면 그놈은 최악의 불순분자야. 불순분자들은 곧 악마들이라는 것을 다들 명심하도록. 송 회장뿐만 아니라 그의 생각에 동조하는 부자들 그리고 100배 소득분배 추진위원들 100명에 대해서도 철저히 뒷조사를 하도록. 열성과 근성으로 발본색원하여 그들을 올가매거나 처벌할 수 있는 먼지와 티끌을 찾아내. 안전을 책임지는 부처에서는 그들을 테러리스트로 규정하여 우리가 원하는 기간만큼 아무 제목이나 붙여 감옥에 가둬놓든지 암암리에 자살을 가장하여 또는 테러와의 전쟁을 핑계삼아 그자들의 심장이 작동하는 것을 중지시켜 신의 뜻을 따르는 성스러운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라고. 악마들의 씨를 말려 죽이지 못하면 당신들은 모두 용서할 수 없는 직업적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야. 알겠나? 참석자 일동. 넵 카카. 대통령 박 씨가 말합니다. 국정원장 대책 있나? 사법고시 출신으로 검찰 요직을 두루 거친 국정원장이 자신을 호명하는 소리를 듣자 자리에서 발딱 일어섰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박 씨 앞에서 실수라도 할까 봐서 잔뜩 겁먹은 얼굴이었다. 국정원장 이 씨가 말합니다. 넵 카카, 이번 사태의 원인 제공자인 송 회장의 뒤를 캐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필리핀을 오가면서 그곳 영주권자인 정석봉이라는 자와 자주 만났고 그자 역시 사업가이면서도 평등 사상을 가지고 있고 갑부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대사관 직원들과 교민들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한국을 필리핀처럼 계급사회로 만들고자 하는 우리의 계획을 송 회장이 정석봉이라는 자를 통해 알아차린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뿌리와 씨앗이 더 멀리 퍼지기 전에 그 두 놈을 속히 제거할 작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발언을 하는 동안 박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신뢰를 보여주자 국정원장의 눈에는 기세가 등등해지더니 살기가 뻗쳐나갔다. 이때 나 의원이 자발없이 철딱 나섰다. 나 의원이 말합니다. 옛날부터 온 국민의 재산을 송두리째 삼켜버리든가 온 국민을 노예로 삼아버린 경우에는 그러한 자를 강한 지도자요 축복받은 영웅으로 칭송했습니다. 그리고 한두 명을 죽이면 살인마가 되지만 수만 명을 죽이면 큰 인물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참에 그 두 놈뿐만 아니라 100배 소득분배 추진위원들과 노조 지도자들을 한꺼번에 죽여서 역사에 길이 남는 큰 인물이 되심이 나을 듯합니다. 참석자들이 나 의원을 힐끗거리며 또다시 대통령 박 씨의 눈치를 살폈다. 하지만 박 씨는 나는 전두환도 아닌데 그렇게 수백 명의 국민들을 일거에 죽일 것까지야 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좌우로 저을 뿐이었다. 그러자 나 의원이 낭피한 낯빛으로 멀뚱하게 자리에 앉았다. 총리가 국정원장을 보며 질문을 던졌다. 총리 임 씨가 말합니다. 송 회장은 이미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고 정 사장은 필리핀에 사는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제거하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요. 그리고 그들의 조직력은 어떻습니까? 국정원장 이 씨가 말합니다. 그들은 아무런 조직이 없습니다. 어느 유명한 교수처럼 제 혼자 잘난 놈들이고 야당이나 제야, 시민단체들과도 아무런 끈이 없습니다.
조직을 만들려는 시도조차도 하지 않는 그야말로 혈혈단신입니다. 대통령 박씨가 말합니다. 뭐라고? 조직도 없는 놈들이 까불고 다녔어? 하하하, 멍청한 놈들이잖아. 좋아, 그렇다면 우선 송 회장은 말이야, 임 총리가 적당한 차관 자리 하나 만들어 줘봐. 어느 정도 재산을 쌓은 사람들은 반드시 벼슬을 원하게 되어 있어. 우리는 그런 자들의 영혼을 사버리면 되는 거야. 만약 그게 여의치 않으면 그 뒤에는 이 원장이 알아서 잘 처리해. 그리고 그놈들 곁에 빌붙어 있는 서지혜라는 여자는 적당히 하고 봐줘. 예쁘잖아. 흐흐흐. 매서운 눈초리로 총리와 국정원장에 지시하는 박씨는 의외로 여자에게만큼은 관대한 척하는 어조로 말했다. 그의 측근들과 참석자들만 이해할 수 있는 관대함이었다. 총리가 다시 발딱 일어섰고 국정원장과 함께 그 자리에서 허리를 직각으로 굽히며 박씨의 명령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들의 두 주먹은 로봇의 무쇠팔처럼 강하게 쥐어져 있었다. 하지만 나 의원만은 속으로 모든 게 각하 내 마음대로 될까 하고 코웃음을 쳤다. 박씨는 흐뭇한 표정으로 좌중을 휘 둘러보았다. 그는 자신이 한 말에 스스로 도취되는 경향이 상당히 강하다. 대통령 박씨가 말합니다. 치료보다는 예방에 힘쓰라는 옛말 잘 알고 있겠지? 여러분 모두는 부자들에게 복종해야만 얻어먹을 것이 있다는 진리를 미개한 서민 노예들에게 철저히 세뇌시키고 검찰과 경찰, 정보부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서 서민 노예들을 고분고분하게 길들이도록 내가 존경하는 박정희 각하는 계엄령으로 서민들을 노예로 길들였지만 세상이 변한 지금 세상에는 최첨단 전자장비를 써서 계엄령보다 더 치밀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서민 노예들을 휘어잡을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다시는 송 회장 같은 배신자가 생기지 않도록 부자들도 철저히 감시해. 알겠나? 참석자 일동이 말합니다. 넵, 각하. 참석자들이 일제히 고함을 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부동자서로 섰다. 집권하자마자 박정희의 유신시대처럼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서민 노예들을 휘어잡았어야 했는데 하며 박씨는 후회했다. 하지만 그에게 있어서 인생은 길고 후회는 짧다. 그것이 돈이 되거나 돈을 지키기 위한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대통령 박씨가 말합니다. 자, 그럼 내가 가장 좋아하는 구호로 회의를 마무리하겠다. 다들 복창하도록. 넵, 각하. 안 되면 되게 하라. 안 되면 되게 하라. 되게 하라. 서민 노예들 의식 구조를 70년대로 되돌리자. 70년대로 되돌리자. 되돌리자. 참석자들 모두가 잘 훈련된 쫄병처럼 한 목소리로 구호를 우렁차게 복창했다. 독재와 위선과 탐욕의 독을 품은 자들은 내시가 임금의 분부를 떠받들듯이 옳은 것이 정의가 아니라 자신보다 부와 권력이 높은 자가 원하는 것이 항상 정의다. 박씨의 얼굴에 흐뭇한 미소가 일렁거렸다. 이렇게 하여 청와대의 대책회의는 서민 속임수 작전인 시간벌기와 송 회장을 비롯한 100배 소득분배 추진위원들에 대한 사찰, 기업 간부들과 고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리더십 교육 강화, 그리고 부자에게 불만을 품는 이들 중에서 적극적인 자들만 골라 테러리스트로 규정하여 투옥 또는 암살하는 안을 채택한 후 회의를 마쳤다. 이날은 다름 아닌 유권자의 날이었다. 박씨가 떠나자 참석자들은 생쥐들이 시궁창 언덕에 무리지 않듯 회의실 여기저기에 몇 그룹으로 나뉘어 떠들었다. 구체적인 작전을 짜기 시작한 것이다. 보좌관들은 우선 20대 재벌 회장들에게 노사정 협의를 발표할 것이라고 미리 통보하여 이해를 구하고 그들이 회장으로 있거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여타 경제단체 회원들에게는 그들로 하여금 설득하도록 지시했다. 그리고 정부 발표가 시간 벌기용 속임수라는 비밀이 절대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입단속도 당부했다. 국정원장은 차장에게 전화를 걸어 조직 내에서 사격술이 뛰어난 젊은 요원 2명을 은밀히 선발하여 속성 코스로 영어와 따갈로그어를 익히도록 지시했다. 그러는 사이에 국세청장과 검찰총장이 회의실 구석에서 한참 동안 소곤대는 모습이 따돌림받아 멍청하고 맥없이 앉아있는 비열들의 눈길을 끌었다. 사악한 부자들의 똥을 받아먹고 사는 개들이 음흉한 순찰을 시작했다. 겁에 질린 서민들을 길들이기 시작했다. 용기 있는 서민들을 물어뜯기 시작했다. 오후 4시에 국무총리가 기자들 앞에 섰다. 그는 시위를 중단하면 100배 소득 분배안이 포함된 노사정 협의를 정부가 주도하겠노라고 발표했다.
총리의 발표가 끝나자 서울과 지방의 대도시들에서는 서민들의 환호성이 울려 퍼졌고 광장과 도심에 모여있던 시위대들은 밤늦게까지 노래하고 춤추며 축제를 벌였다. 서민들은 환희의 눈동자를 굴리며 정열에 찬 목소리로 승리를 자축했다. 하지만 부와 권력을 쥔 자들이 복수심에 불타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순진한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너무 일찍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다. 그러고 나서 열흘 가까이 쌓아올렸던 서민들의 적극적인 투쟁 의지, 갑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아킬레스건은 바닥으로 뚝뚝 떨어지더니 거품이 모래밭에 스며들듯 스르르 사라져버렸다. 축제가 한창일 때 매섭고 쌀쌀한 초승달이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서 서민들을 노려보고 있었다. 같은 시각 부산의 뿌리 깊은 나무 본사에서는 국세청 직원들이 들이닥쳐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탈세 혐의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왔다. 회사 재무팀과 송 회장 집무실 안에 있는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류들을 모조리 상자에 넣어들고 가버렸다. 송 회장 주변과 관련 업계에서는 이러쿵저러쿵 왈가불가하는 사람들의 술렁거림이 공포와 슬픔과 놀라움에 섞여 퍼져나갔다. 3. 음모와 복수. 벤저민 프랭클린이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25세에 이미 죽어버리는데 장례식은 75세에 치른다. 2018년 5월 12일 토요일 오전 7시 대통령 집무실 옆에 마련된 소회의실에서 대통령 비서실장과 여당 대표, 사무총장, 검찰총장, 경찰총장 그리고 재벌 오너 20명이 비밀회의를 하였다. 1시간 정도의 숙덕거림이 끝난 후 헤어지면서 재벌 오너들만 한 명씩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갔다 금세 나왔다. 집무실에서 나올 때엔 그들이 꽉 움켜쥐고 있었던 007 가방은 보이지 않았다. 그날 오후 2시 한낮의 태양이 모든 생물에 골고루 평등한 양의 햇빛을 분배해주고 있는 동안 부산 용두산 공원에는 관광객들과 남녀노소 시민들이 한가로운 시간을 즐기고 있었다. 공원에서 내려다 보이는 부산항의 바다는 따사로운 햇빛을 받아 온통 은빛으로 빛을 발했다. 그런데 갑자기 5대의 관광버스들이 공원에 집결했다. 그 버스들은 청부 시위 단체인 노인연합이 임대했던 것이다. 언론에서는 노인연합을 보수주의 단체라고 불렀다. 보수주의라 하면 공저와 맹자의 도덕 이념으로 무장되어 실천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한국의 자칭 보수주의자들은 돈에 영혼을 팔고 다니며 서민들에게 공갈 협박을 일삼을 뿐만 아니라 그들 중 상당수는 성범죄자들이다. 외국의 어느 기자는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의 보수단체만큼 부도덕한 사람들이 많이 모인 보수단체는 지구상에 없다고 얘기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한국의 보수단체는 돈만 받으면 온갖 불법 행위도 마다하지 않는 범죄단체다. 노인연합 버스 안에서 70도로 보이는 노인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다. 다들 천하고 구지레한 모습이었다. 노인들은 누군가의 지시에 움직이는 듯 일사불란하게 공원의 중심부에 다다르자 피켓을 쳐들고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다. 일부는 노인연합 홍보 스티커가 붙여진 가스통을 버스에서 내렸다. 좌파 빨갱이 몰아내고 자본주의 수호하자. 좌파 빨갱이들은 가스통으로 자폭하라. 노인들은 하나같이 자본주의 수호 노인연합이라는 글자가 인쇄된 붉은 띠를 어깨에 둘렀다. 노인들의 구호는 피켓에 적혀져 있는 문구 그대로를 읽어내는 정도였지만 불 끈진 주먹을 구호에 맞추어 허공을 향해 뻗곤 하는 행동들이 일치하지 않아 보거나 듣기에 어색했고 연습이 많이 부족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돈을 받기 위해 마음에도 없이 급히 머릿속에 쑤셔 넣었기 때문이다. 노인네들이 모이자마자 조금 전까지 어디에 있었는지 모를 머리 짧은 사람들, 보수단체 소속 인물들이 여러 명 나타나 사진 찍으랴, 촬영하랴, 노인들에게 이것저것 주문하랴, 부산 시내 한복판에서 그야말로 부산을 떨었다. 노인네들은 짧은 머리들 앞에서 긴장된 모습으로 서 있거나 짧은 머리들이 시키는 대로 어색한 자세를 취해 주었다. 관광하던 외국인들은 신기한 쇼라도 구경하는 듯이 노인네들 주위로 몰려들더니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지들끼리 뭐라 짓거리면서 허리를 젖혀가며 비웃어댔다. 함께 사진 찍기를 원하는 관광객들이 접근하면 노인네들은 새빨간 어깨띠와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부동자세를 취했다. 재래식 군복을 입고 나온 노인네들도 섞여 있었다.
군복에는 노란 수실로 노인연합이라고 새겨진 커다랗고 새빨간 명찰이 달려 있었다. 그들은 정부와 갑부들이 일당을 줘서 동원한 무식한 노인들이라는 더러운 소문의 악취를 풍기면서 거리를 누볐다. 빨갱이들을 혐오한다는 그들은 아이러니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서민들에게 행동으로 보여주겠다고 다짐하였다는 듯이 새빨간 어깨띠와 새빨간 명찰을 달고 다니면서 빨간색을 유난히도 좋아한다는 것을 동네방네 선전하고 다녔다. 그들은 애완견이 끌려다니듯 짧은 머리들의 지시에 의해 이리저리 끌려다녔다. 10여 분간의 소란이 있고 나자 노인네들은 그제야 주위 분위기가 심드렁하다는 것을 눈치채고는 목소리에서 기운이 확 빠지기 시작했다. 분위기 파악이 빠른 짧은 머리들의 노려보는 눈길에 그들은 찔끔하며 다시 목청을 돋우어 보았다. 하지만 목소리도 이미 쉰 듯하고 다리도 풀린 듯해서 어디든 빨리 앉고 싶어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짧은 머리들은 머리가 짧은 만큼 노인들을 존중하거나 배려하는 마음도 짧아 보였다. 그러다가 정확히 15분 후 노인네들이 타고 왔던 버스에 질서정연하게 올라 떠나자 짧은 머리들도 어디론가 자취를 감췄다. 주말이라 공원에 산책을 나온 동네 어르신들이 거집안 혀를 끌끌 차며 비웃었다. 한심한 작자들이군. 나이살 깨나 처먹은 자들이 대명천지에 천박한 추태를 부리고 다니다니 쯧쯧. 어르신들의 눈에는 무관심과 혐오와 함께 연민과 동정의 빛까지도 깃들어 있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더 나이를 먹지만 더 지혜로워지지는 못하는 인간들. 세월이 더 흘러도 그다지 쓸모없는 인생들. 해마다 철을 겪고 지나가지만 영원히 철이 덜 난 철부지 노인들. 그곳에 원로들은 없었다. 그냥 비루한 늙은이들만 있을 뿐. 평생 꾸준히 독서를 하여 식견을 높이고 사색을 통해 통찰력을 키운 노인들도 있다.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 지혜를 얻은 노인들도 있다. 그런 노인들이 소수인 것이 문제다. 돈 몇 푼에 영혼을 팔고 끌려다니는 혹은 재벌 언론들이 속삭이는 왜곡된 허위 정보를 비판 없이 받아들여 세뇌되어 버린 어리석고 고집센 노인들이 상대적으로 너무 많다. 안되면 되게 하라는 60년대와 70년대 젊었던 시절의 구호를 끝내 잊지 못하는 노인네들은 수십 년이 지나 죽을 때가 가까워진 지금까지도 푼돈이라도 손에 넣기 위해서는 법과 질서, 정의, 역사, 인륜과 천륜까지도 무시했다. 푼돈을 위해서는 지금은 최소한 오래 살기 위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도 되게 만들어야 한다는 오기만 남았다. 중국의 시인 두보도 늙을수록 생각이나 뜻하는 바가 더욱 어리석어진다고 읊었을 정도이니 나이가 들어서도 현명함을 유지하기가 쉽지는 않은 모양이다. 바다 멀리 외국에서 밥 딜런이 노래했다. 그대들의 길은 노쇠한 길, 함께 걸을 수 없다면 길을 비키시오. 그날 오후 4시부터 뉴스 전문 채널들과 방송사들이 매시간 반복해 보여주는 영상에는 빨간색이 유난히도 돋보이는 차림의 노인네들과 신보수단체, 즉 신범죄단체인 아줌마부대 회원들 몇 명이 부산뿐만 아니라 서울, 인천, 수원, 원주, 청주, 대구, 전주, 광주, 제주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시위를 벌였다고 보도하였다. 뿌리 깊은 나무의 본사 앞, 제2방송국 앞, 황 교수와 최 교수가 재직하고 있는 서민대학과 시민참여대학 앞에서도 노인연합과 아줌마부대가 불법 시위를 벌였다. 한 사람의 손으로 여러 사람들의 눈과 귀를 막기는 힘들다. 그러나 펜으로 장난치는 먹물들과 길들여진 언론으로 수천만 명의 눈과 귀를 일시에 막아버리는 것은 너무나도 손쉬운 일이다. 황석영 씨도 자본의 벽은 봉건시대 영주들의 성벽보다도 높고 거대하다고 말했다. 돈과 권력을 움켜쥔 자들은 높고 거대한 성벽 안에 있고 언론에 속은 미개한 서민들은 성벽 밖에서 눈과 귀가 막힌 채 멍하니 서 있는 꼴이 되어가고 있었다. 어느 외국 취재진은 본국에 이렇게 타전했다. 이 나라에는 거의 정신병자에 가까운 자본 숭배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지성인들의 비열한 무관심이 얼마나 지독한지 당신들은 상상도 못할 것이다. 5월 14일 나기춘 의원은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이문수 부장검사를 만나 벌써 1시간째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이 검사는 나 의원의 동양 동문 후배이고 나 의원이 뒤를 봐줘서 다른 검사들보다 일찍 부장으로 승진했다.
능력보다는 처세술과 아부에 뛰어난 그는 앙심 품기 좋아하는 편협한 정신의 나 의원에게 바짝 다가서서 속닥거렸다. 나기춘 의원님, 저도 지난번 토론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감히 나 의원님의 위신을 깔아뭉갠 송승일이라는 놈과 서지혜라는 년에게 제가 대신 안갚음해 드리겠습니다. 이 검사가 나 의원의 질투심 많은 분노를 일깨우자 나 의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눈에는 칼이 번득이고 있었다. 정권 핵심자의 코털을 건드려 놓고서 무사하길 바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고맙네. 송 회장은 국세청과 국정원에서 조치를 취할 테니 자네는 서지혜만 맡아줘. 이 검사는 늘 나 의원의 비위를 맞추며 알랑거리면서도 부끄러운 줄 몰랐다. 출세를 위해서니까. 그가 깡패들이 하듯이 한쪽 다리를 달달거리며 물었다. 넵. 예전에 의원님의 지역구에서 의원님과 맞짱 뜨려고 했던 철부지처럼 지도 새도 모르게 땅에 묻어버릴까요? 상명하복 사회인 검찰도 강자 앞에서는 비겁하고 약자 앞에서는 야만스러운 것이 군대와 별반 차이가 없다. 나 의원이 이 검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히 그래야지. 모든 생물은 방해가 되는 다른 생물을 죽이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법이야. 영감이 적당히만 손보라고 했지만. 2년 어디 두고 보자며 이를 부두둑 갈던 나 의원의 눈이 음흉한 빛을 띠며 발그레해졌다. 거대한 S교회의 장로인 그의 입은 신도들과 방송 카메라 앞에서는 예수의 용서를 떠들고 다녔지만 끓고 있는 그의 가슴은 복수를 간절히 원했다. 그것도 독특한 그만의 방식으로. 그 전에 그녀를 납치해서 내가 정하는 장소로 데려와. 그 후에는 자네 마음대로 하고. 알겠습니다, 의원님. 나 의원의 지저분한 호색 취향과 악랄한 기질을 잘 알고 있는 이 검사의 눈빛에 광기가 번들거렸고 입꼬리에는 면도날같이 예리한 미소가 걸렸다. 나 의원이 묵직한 봉투를 남기고 떠나자마자 이 검사는 그에게 충성하는 부하들 중에서 행동이 민첩하고 입이 두꺼운 양승희 수사관을 불렀다. 불법 약물 복용 사실이 발각된 후 격투기 선수 자격이 박탈되자 고향 선배인 이 검사의 입김으로 특별 채용된 양 수사관. 그 또한 나 의원과 이 검사처럼 출세를 위해서는 겁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물을 가리지 않는 성격이다. 게다가 그는 다른 수사관들과 좀채 어울리지 않는 외로운 늑대형이어서 그에게 맡긴 일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는 데에도 안성맞춤이었다. 나 의원 앞에서 비굴하게 이리저리 맴돌던 이 검사의 눈동자가 양 수사관 앞에서는 맹수의 눈으로 변하며 냉혹하게 번뜩였다. 비굴한 맹수는 외로운 늑대에게 한참 동안 무엇인가를 지시한 후 봉투 속에서 한 뭉치의 현금을 꺼내주었다. 7월 2일 월요일 오후 6시 서울에서 열린 100배 소득분배 추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부산역에 도착한 지혜는 광장을 걸어갔다. 서울은 단지 흐렸을 뿐인데 부산은 부슬비가 내리고 있었다. 경구가 퇴근이 늦을 것 같다고 하여 지하철을 타고 곧장 집으로 가기로 했다. 그녀가 계단을 내려가는데 웬 젊은 여자가 접근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늘씬한 여자였다. 혹시 서지혜 위원장님 맞나요? 네, 그런데 누구신가요? 저는 동아전기 노조원 김순실이라고 해요. 상의할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잠깐 시간 좀 내주시겠어요? 지혜는 썩 내키지 않았지만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고 더욱이 노조 활동을 하는 여성이라 하여 고개를 끄덕이고 그녀를 따라 역 광장 인근 뒷골목에 위치한 조그마한 찻집으로 들어갔다. 지혜가 잠깐 김순실의 얘기를 듣고 보니 그녀에게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100배 소득 분배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었던 것이었다. 그런데 자리에 앉은 지 10분도 안 되어 갑자기 피로가 몰려오기 시작했다. 새벽과 오후에 기차를 6시간 가까이 탔고 서울에서 4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를 했기 때문에 심신이 지친 탓이라고 생각했다. 지혜는 이메일로 자료를 보내줄 테니 그것을 먼저 읽어본 후 궁금한 사항들만 따로 이메일이나 SNS로 대화하자며 서로 이메일 주소와 연락처를 교환한 후 자리에서 일어났다. 밖은 캄캄했고 아까보다 굵은 빗줄기가 내리고 있었다. 김순실이 지혜에게 우산을 받쳐주며 팔짱을 꼈다. 그때 지혜는 갑자기 온몸이 스르르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다. 정신이 아득해지는 순간 누군가의 억센팔이 조급스럽게 그녀를 부축하더니 차 안으로 밀어넣었다. 그러고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지혜가 무거운 눈을 떴다. 사위는 캄캄했다. 어디선가 두런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고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 들어오고 있었다.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자 주위를 둘러보다 화들짝 놀랐다. 낯선 방의 침대에 혼자 누워있는 것이 아닌가. 지혜는 비명을 내지르며 일어났다.
그녀의 비명소리를 듣고 방 안으로 여자 한 명이 뛰어들어오면서 불을 켰다. 선배 일어났어? 지혜는 자기를 선배라고 부르며 반기는 중년 여인을 어리둥절한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네? 누구세요? 그리고 여기가 어딘데? 내가 왜 여기에 누워있지요? 여인이 지혜의 팔을 덥석 잡으며 말했다. 나야 나 모르겠어? 지혜는 여인의 얼굴을 다시 한번 훑고 나서도 고개를 갸우뚱했다. 글쎄요. 그러자 여인은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두 손으로 이마의 머리를 쓰다마 넘겼다. 잘 봐. 33년 전에는 머리를 짧게 깎고 다녔으니까 내가 경찰에 쫓겨다닐 때 선배가 많이 돌봐줬잖아. 그 말에 지혜가 움찔하며 여인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더니 아 너구나 영희야 소리를 지르면서 여인을 와락 부둥켜 안았다. 지혜와 영희는 반가움과 놀라움이 뒤엉킨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눈물을 흘렸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이야? 내가 왜 여기에? 그리고 너는 어떻게? 영희가 지혜를 거실 소파로 이끌었다. 거실에는 젊은 남녀 4명이 노트북을 만지고 있었다. 무언가 중요한 일에 집중하고 있는지 그녀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호기심과 젊음의 열기로 가득 차있는 얼굴들이었다. 지혜가 의아스러운 눈빛으로 그들을 힐끔거리자 영희가 싱긋 웃으며 말했다. 우리 직원들이야 선배. 이리 와서 앉아. 그리고 이것부터 마셔. 지혜에게 따뜻한 꿀물을 권한 영희는 우선 그녀 자신의 일부터 시작해서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영희는 자신을 뒤쫓던 경찰들 중 한 명과 훗날 사랑에 빠져 결혼했다. 10여 년 전에 남편이 경찰직의 회의를 느껴 사직한 후 영희와 함께 사설 경비 회사를 차렸는데 의외로 사업이 잘 되어 지금은 직원들도 30여 명에 이른다. 2달 전 100배 소득 분배 생방송 토론회를 남편과 함께 지켜본 영희는 아무래도 나이원이 지혜와 송 회장에게 나쁜 짓을 할 것만 같았다. 그래서 지난 2달 동안 직원 한 명씩을 붙여 지혜와 송 회장을 노리는 사람이 있는지 은밀하게 감시하고 있었다. 그러다 보름 전부터 이문수 검사의 계라고 소문이 자자한 양승희 수사관이 지혜를 미행하는 것을 포착했다. 그리고 어제 저녁 지혜가 부산역에 도착하는 시간에 맞추어 양 수사관의 내연녀가 역 광장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서성거렸다. 그런데 그녀는 평소에 쓰지 않던 큼지막한 안경을 쓰고 있어서 오늘이 작전 날인가 보다라고 생각한 영희와 남편이 직원들 6명과 함께 2대의 차에 나뉘어 타고 출동했다. 양 수사관은 광장 옆 찻집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골목길 찻집에는 그 흔한 감시 카메라가 한 대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내연녀가 지혜를 만나 찻집으로 이끌어가고 몰래 마취제를 지혜의 찻잔에 타는 장면과 정신을 차린 지혜를 양 수사관과 내연녀가 차에 태우는 장면을 고성능 몰래 카메라에 담았다. 지혜를 납치한 양 수사관의 차를 앞서거니 뒤서거니 따라갔다. 그러다 신호 대기선 바로 앞에서 영희 남편이 양 수사관의 차 앞에서 일부러 급정거했다. 그러자 양 수사관이 차에서 내려 영희 남편에게 항의하며 실강의를 했고 목소리가 커지자 내연녀가 따라 내려 양 수사관을 말렸다. 바로 그 순간에 직원 한 명이 양 수사관 차 안에 초강력 수면가스가 들어있는 통을 살짝 밀어 넣었다. 그 다음 신호 대기 중에 영희는 원격 조정으로 수면가스통을 슬며시 개봉하여 무색 무취의 가스가 순식간에 차 내부를 가득 차게 만들었다. 양 수사관과 내연녀는 순식간에 잠들었다. 그러고 나서 직원들이 양 수사관 차로 이동하여 차와 함께 그 2사람을 이곳에 끌고 왔다. 뒷좌석에 잠들어 있던 지혜도 그때 함께 오게 된 것이라고 했다. 미혼 여직원들의 숙소인 이곳에서 지혜는 꼬박 5시간 동안 정신없이 잤던 것이다. 영화나 소설 같은 얘기를 들으면서 지혜는 도무지 믿기지 않는 눈치였다. 양 수사관? 이 검사? 그들이 왜 나를 압체를 했을까? 나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고 나는 그들하고 아무런 원한 관계도 없는데. 우리 직원들이 양 수사관의 휴대폰 기록을 조사해보니 양 수사관이 이 검사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중에 나기춘 국회의원이 사주했을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단서를 찾아냈어. 그것이 유력한 증거가 되기에는 부족하지만 역시 내가 짐작했던 대로야. 개새끼들. 영희가 흥분하며 주방 쪽에 붙어있는 방을 보며 쌍욕을 해대자 지혜는 놀랍기도 했지만 영희가 믿었기도 했다. 그녀가 다시 눈을 지혜에게 돌리며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도 새로운 증거가 있는지 계속 조사하고 있으니 선배는 걱정 말고 잠시 쉬고 있어. 양 수사관하고 내연녀는 어디 있어? 영희가 조금 전에 요구를 할 때 두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았던 곳으로 턱짓을 했다. 저 방에 감금해놨어. 손발을 묶고 입에도 테이프를 붙여놔서 꼼짝도 못해. 아직도 잠들어 있을 거야. 감금했다고? 지혜가 깜짝 놀라며 염려하는 기색으로 영희를 쳐다봤다.
그녀는 찻잔을 테이블에 놓고 두 손을 꼭 쥐었다. 두려움으로 몸을 떨면서 말을 이었다. 양 수사관은 공무원 아냐? 너한테 나쁜 일이라도 벌어지면 어쩌려고 그래? 하지만 영희는 덤덤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걱정 마 선배. 우리가 다 알아서 처리할게. 무엇보다 저놈들이 먼저 선배한테 흉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그것부터 제대로 확인해야 돼. 지혜는 뭐가 뭔지 아직 제대로 감이 잡히지 않아 겁을 먹고 있어서인지 영희의 자신만만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마음을 놓지 못했다. 그녀가 새삼스레 거실을 휘 둘러보면서 물었다. 그런데 내 남편은? 직원 2명 데리고 나갔어. 양 수사관 차 처리하느라. 그렇구나. 참 우리 집에 연락해야 하는데 애 아빠가 나 기다리며 걱정하고 있겠다. 그것도 걱정 마. 아까 내가 전화했어. 그래? 선배 남편이 처음에는 나를 몰라보더니 옛날에 나한테 자기 이름을 철수라고 속였던 사실을 들추어내니까 그제야 기억하대. 호호호. 우리 집에서 같이 있다고 했고 오랜만에 만나 수다 떨며 한잔하다 보니 먼저 잠들어 버렸다고 둘러댔어. 지혜가 다시 영희를 꼭 껴안으며 말했다. 예, 암튼 고맙다. 내 목숨을 내가 구해 주었구나. 내 젊음을 구해줬던 선배의 옛 은혜를 갚은 것뿐이야. 잠시 두 여인은 기쁨의 눈빛을 교환했다. 그런데 저놈들이 우리 회장님은 노리지 않았어? 송 회장에 대해서는 국세청하고 정보부에서 사생활을 뒤지러 다니는데 특별히 건질 게 없는 모양이야. 그것 외에 다른 움직임은 포착된 것이 아직 없어. 지혜가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팽팽했던 긴장감도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다음날 새벽 양 수사관과 내연녀는 비 내리는 낙동강변에서 속옷 차림으로 발견되었다. 양 수사관의 차는 어디에선가 밤새 보내된 후 동남아로 수출되는 컨테이너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추적이 불가능해졌다. 그날 오전 나 의원과 이 검사는 양 수사관의 휴대폰에서 빼내어 출력한 이 검사와의 범죄 모의 증거들을 여러 장의 사진들과 함께 발신인 불명으로 받았다. 지혜를 납치하여 지정된 장소로 데려올 줄로 믿고 밤을 하얗게 세워가며 눈이 빠지게 기다렸던 이 검사와 나 의원은 경악했다. 나 의원은 이 일로 인해 그의 정치 생명이 끊어질지 모른다는 엄청난 사태 앞에서 당혹감과 두려움에 떨며 허둥대다 급기야 이성을 잃어버렸다. 대뇌 속에 있는 부실한 전두엽이 고장을 일으켜 순간적으로 미쳐버렸다는 말이다. 극도로 불안정하고 신경이 날카로워진 그는 평소에도 부족했던 논리적 생각, 예측 능력, 정확한 판단 능력 및 충동 억제 능력을 깡그리 잃어버렸다. 극도로 위협을 느낀 그의 뇌에서는 폭력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량의 아드레날린을 분비했다. 그러자 그의 관절과 근육에 힘이 집중되었다. 근육이 긴장하고 동공도 확대되었다.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이 검사에게 노발대발하며 미친 듯이 달려들더니 무차별 폭행을 가했고 입에 담지 못할 온갖 욕을 퍼부었다. 한참 후 코뼈가 부러지고 입술이 터져 피를 흘리고 있는 이 검사에게 나 의원은 중대한 결정을 요구했다. 양 수사관과 내연녀를 처치하여 증거를 없애라는 것이었다. 만일 이번에도 실패할 경우 검사 옷을 벗겨버릴 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이 검사가 사주했던 나 의원의 경쟁자 실종 사건들도 다른 검사들을 동원하여 재조사하겠다고 협박했다. 그때 나 의원의 표정은 험하겠고 핏발선 눈에서 섬뜩한 빛이 뿜어져 나왔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 검사는 볼썽사납게 얻어터진 얼굴로 주걱거리면서 속으로는 피가 거꾸로 솟구쳐 오르는 것을 느꼈다. 이제 그는 세상에 무서운 것이 없었다. 불끈 쥔 두 주먹이 무릎 위에서 부르르 떨었다. 이 검사의 가느다란 눈도 섬뜩하게 빛을 발했다. 나 의원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빛이었다. 일주일 후 영도다리 아래에서 세 구의 익사체가 발견되었다. 그리고 또 일주일 후 수사를 지휘한 이 검사가 한 손으로 코를 가린 채 기자들과 카메라 앞에 섰다. 그의 눈빛은 독사의 그것과 흡사하여 실로 흉악하고 사나워 보였다. 수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 모 씨, 양 모 씨, 김 모 여인은 수년째 서로 잘 아는 사이로 마약과 혼음을 해왔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들은 환각 상태에서 동반 자살을 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 선에서 수사를 종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술렁거렸다. 그때 기자 한 명이 손을 번쩍 들었다. 이 검사님, 방금 언급하신 나 모 씨는 시중에 떠도는 소문대로 나기춘 국회의원이 맞습니까? 고인들의 명예를 고려하여 실명은 밝히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이 검사의 고개는 끄덕거리고 있었다. 현직 국회의원이 섞인 호응과 환각 상태에서의 동반 자살이라는 충격적인 발표 때문인지 그의 코에 붙어있는 커다란 반창고에 관심을 가지는 이가 한 사람도 없었다. 그리고 나의 의원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에 그로부터 명품 선물과 용돈을 받아오던 여인들 외에 서운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4. 너무나 인간적인. 톨스토이가 말합니다. 사교계의 여자들이 잡담을 나누었다. 안나는 브론스키라는 그림자를 달고 왔어요. 여자로 태어나서 그림자가 없다는 건 슬픈 일이 아닐까요? 송 회장은 100배 소득 분배에 대한 그의 실험이 이토록 큰 반향과 관심을 불러일으킬 줄은 상상도 못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몹시 당황했다. 부끄러움을 잘 타고 낯가림이 심한 성격이었기에 공개 토론회에 참석을 요청받았을 때도 극구 사양했다. 하지만 토론회가 끝난 후 자신이 어쩌면 그렇게도 무난하게 잘 마쳤는지 스스로를 대견해 했다. 어떤 일을 원만히 성취했을 때의 편안한 자신감과 만족감이 생겼다. 그러나 그 뒤 쇄도하는 언론사들의 인터뷰 요청과 여러 사회단체들의 강연 요청을 거절하느라 업무를 제대로 못 볼 지경이 되어 짜증이 났다. 식당이나 길거리에서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는 체를 하고 인사를 걸어와 마음과 행동이 몹시 불편했다. 그런데 송 회장의 마음을 그것보다 더 불편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있었다. 국세청과 정보기관에서 회사와 그의 뒷조사를 하고 다닌 것이었다. 총리의 제안을 이런 지하에 거절한 후의 일이었다. 임 총리는 생방송 토론회가 끝나고 나서 며칠 후 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와 기획재정부의 제3차관을 신설할 계획이라면서 그에게 차관 자리를 제안했었다. 하지만 그는 자리에 아무런 욕심이 없었다. 특히 박씨 정권에서는 더더욱 관심이 없었다. 게다가 공직은 국민에 의한 심부름꾼의 역할인데 자기 스스로를 진단해 보아도 그 자리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일천한 데다 국민을 받들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가짐이 부족하니 자격 미달이라고 생각했다. 송 회장은 내심 다른 일과 달라서 인사만은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정치의 근본이 무너진다고 공자가 말했는데 박씨 정권은 나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다지도 허술하고 경박하고 즉흥적으로 인사를 한단 말인가, 아니면 나를 망치게 하겠다는 속셈인가 하며 혀를 내둘렀다. 국세청의 조사에 있어서는 염려할 만한 것이 없었다. 왜냐하면 9년 전 지혜가 노조위원장이 된 후로는 지혜의 요구도 그랬었고 격리 직원들의 비협조 때문에 세금을 꼬박꼬박 제대로 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모든 거래도 투명하게 해왔다. 지금 생각하니 그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었고 지혜가 새삼 고마웠다. 조사를 받고 있는 격리 직원들과 거래처들이 다소 불편해하고 있지만 아무 일 없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렇지만 국정원에서 조사하고 있는 그의 은밀한 사생활에 대해서는 세간에 알려질까봐 두려웠다. 송 회장 자신이 욕보는 것쯤이야 웃어 넘길 수 있지만 그로 인해 상처받을 가족과 관련 당사자를 걱정했다. 그래서 그는 숨겨두었던 비밀을 이참에 자발적으로 드러내기로 결심했다. 2018년 6월 초 어느 날이었다. 침실에 들어간 송 회장이 그의 불륜 사실을 아내에게 털어놓았다. 그가 고백하는 동안 아내는 충격을 받았는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그는 가슴에 날카롭고 묵직한 쇳덩이가 내려앉는 것처럼 쓰라리고 답답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쩌다 보니 관계를 맺었지만 나에게는 당신이 항상 우선이고 내가 당신보다 더 사랑하는 여자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 진심이요. 나를 욕하고 원망해도 좋으나 제발 나를 버리지는 말아주시오. 사정하는 그의 목맨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앙담은 아내의 입술도 파르르 떨렸다. 하지만 그녀는 입을 열지 않았다. 정보기관에서 벌써 나의 불륜 사실을 알아챈 것 같소. 당신과 애들에게 그리고 그 여자에게 모욕을 주기 위해 무슨 짓을 할지 몰라 걱정이 되어 견딜 수가 없어.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해주시오. 그녀는 여전히 입을 꼭 다물고 있었고 두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다. 송 회장은 처음으로 고백한 셈이지만 그의 아내 강 씨는 10년 전에도 그가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당시 그는 자기보다 20살이나 어린 30대 초반의 처녀를 헬스장에서 만나 사귀었다. 남편의 표정이 눈에 띄게 해맑아지고 평소와 달리 청바지를 신경 써서 입고 나가는 것을 강 씨의 육감이 놓칠 리가 없었다. 그녀는 평소 친동생처럼 따르는 대학 후배 수지에게 부탁하여 그의 뒤를 밟게 함으로써 내연녀를 찾아냈다. 그리고 그 처녀는 송 회장을 사랑하지 않고 단지 돈만 원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냈다. 강 씨는 가만히 있었고 그녀가 예상했던 대로 두 사람은 사귄 지 석 달도 채 안 되어 헤어졌다.
그 후 남편은 한동안 허탈해하였고 강 씨는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다. 남편의 고백을 들은 다음 날 강 씨는 남편의 두 번째 내연녀를 수지와 함께 만났다. 남편의 말에 의하면 사귄 지 4년 정도 되었다고 했다. 강 씨는 처음 그 말을 듣자 정신이 아뜩했다. 그동안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어찌 그럴 수 있었을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의 육감이 무디어진 것일까? 곰상스럽기만 하던 남편의 위장술이 나의 감각보다 뛰어나게 발전된 것일까? 남편은 외도를 고백하면서도 아내인 그녀를 세상 그 누구보다도 사랑한다고 말했었다. 그렇다면 상대 여자는 어떤 인물일까? 강 씨는 궁금했다. 예고 없이 식당에 들이닥친 강 씨와 수지가 자신들을 소개하자 여인은 위압스러운 분위기에 적이 당황하며 얼굴이 파리해졌다. 그녀는 이제 막 출근한 상태였고 아직 점심시간이 되려면 한참이나 남은 오전 9시경이었다. 그들은 인근 커피숍으로 자리를 옮겼다. 여인은 50대 초반이라 하니 수지와 비슷한 나이였다. 그녀의 짧지도 길지도 않은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뒤로 묶여 있었다. 왼쪽 눈썹 바로 위 이마에 희미한 상처의 흔적이 눈에 띄었다. 화장기 없고 푸석했지만 살피듬이 오른 얼굴에는 잔잔한 주름이 잡혀 있었다. 남자들의 눈에 쉽게 띌 만큼 곱지는 않았으나 그렇다고 밉상은 아니었다. 수수한 하늘색 원피스 드레스가 그녀의 평범한 몸매를 감추었고 흔한 귀걸이나 목걸이도 하지 않았다. 손가방은 마트에서 팔고 있는 저가 제품이었다. 여자 나이 50이면 화장과 보석과 명품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보고자 애를 쓰는 법인데 전체적으로 그 여인의 외모는 막연히 상상했던 것과는 달리 남자들의 이목을 끌만한 특별한 장점이라고는 없어 보였다. 한마디로 말해서 외견상 그녀는 강 씨나 수지보다도 전혀 매력적이지 않았고 얼핏 촌스럽고 초라한 아줌마 같은 인상이었다. 커피잔을 잡은 거친 손이 그녀들의 눈을 잡아 끌었다. 그러나 불륜의 여인이라는 선입견을 지우고 바라본다면 그녀의 맑은 눈빛과 차분한 말투 그리고 절제된 몸가짐에서 은근한 품위와 지성미를 품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남자들에게 예쁘게 보일 필요가 없다라는 자유로움과 자긍심마저도 느끼게 했다. 그녀는 며칠 전에 송 회장이 그들만의 비밀을 아내에게 고백해야겠다는 말을 들었다며 고개를 무겁게 떨어뜨렸다. 그녀는 강 씨나 수지가 질문하지 않았는데도 이미 할 말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듯이 그녀 자신에 대해서와 송 회장과의 관계를 술술 털어놓았다. 여인의 이야기는 길지 않았다. 그녀의 남편은 한때 성실한 가장이었다. 그런데 7년 전에 도박벽이 있는 친구의 권유로 주식에 손을 대었다가 그녀가 아무리 말리고 애원해도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깊이 빠져버렸다. 다니던 직장마저 그만두고 2년 사이에 퇴직금과 그동안 벌어두었던 재산을 거의 다 잃었다. 그러는 동안 그는 급격히 난폭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거의 매일 폭음을 했고 술 취한 상태에서 그녀를 구타했다. 술이 깬 다음날 아침이면 후회하고 사과했지만 오후가 되면 다시 주식에 매달렸고 장이 마감되고 나면 술을 취하도록 마셨으며 집에 돌아와 그녀를 폭행했다. 그러던 어느 날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남편이 던진 잿더리에 맞아 그녀의 이마에서 피가 흐르며 깊은 상처가 났다. 이에 격분한 외아들이 아버지와 주먹 다짐을 했다. 그때 아들은 고교생이었다. 이튿날 남편은 가출했고 며칠 후 지방의 어느 산속에서 목을 맨 시체로 발견되었다. 대학과 대학원에서 영문학을 전공했던 그녀는 주부 번역가였다. 결혼 후에도 1년에 2-3편의 책들을 번역하며 용돈벌이를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가산을 주식으로 탕진한 후 세상을 떠나버리자 식당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다. 송 회장이 그녀를 처음 본 것은 4년 전 어느 날 오후 4시경이었다. 그녀는 손님도 없고 한가하여 식당 주인의 허락을 얻어 근처 커피숍으로 갔다. 출판사에 보낼 번역 원고를 노트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였다. 그때 마침 옆자리에서 지인을 기다리고 있던 송 회장이 두툼한 영문 소설을 펼쳐놓고 번역에 열중하고 있는 그녀를 눈여겨보았다. 그러다 그날 저녁 송 회장은 지인과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 들렀던 식당에서 그녀를 다시 보게 되었다. 그 후 송 회장은 틈틈이 그 식당에 들러 그녀와 얘기를 나누었고 그녀가 일하지 않고 쉬는 날에는 시간을 정하여 만나 함께 차를 마셨다. 그러다 친해지고 정이 들어 깊은 관계를 맺게 되었다. 강 씨와 수지는 여인의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새치림하게 입을 다물고 들었다. 강 씨는 앞에 앉은 여인의 떨어뜨린 얼굴을 사나운 눈매로 바라보다 어느 사이 망연한 표정이 되어 가벼운 한숨을 내쉬었다. 여인은 흡사 범죄자가 수사관 앞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처럼 두 손을 무릎에 가지런히 모은 채 잔뜩 긴장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피로하고 고달픈 기색이 역력했다. 잠깐의 침묵 뒤에 딱딱한 얼굴로 수지가 물었다. 자기 생각보다 더 쌀쌀한 어조였다. 말씀을 들어보니 경제적으로 여유롭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 혹시 회장님이 도움이라도... 아유 참, 너무 직설적으로 물어보았네요. 그래도 대답해 주실 수 있죠? 여인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으나 이내 마음을 정했는지 또박또박 대답했다. 물론 말씀드려야지요. 제가 사모님에게 죄를 지은 몸인데 무슨 질책이나 질문인들 못 듣겠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물으셨으니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처음부터 그분의 돈에 관심이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데이트할 때 비용이야 그분이 저보다 부자시고 저보다 나이도 많은 남자시니 그분이 내겠다고 하면 가만히 따르기만 했어요. 하지만 그 외에 어떠한 도움도 바라거나 부탁한 적 없어요. 그분이 저희 생활을 안타까워하면서 몇 가지 호의를 베풀고 싶어 하셨지만 저는 한마디로 거절했어요. 경제적인 부분은 부부 사이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더구나 아내가 아닌 여자가 경제적으로 남은 남자에게 기댄다면 제 주위에서는 그런 여자를 꽃뱀이라고 부르더군요. 저는 그저 친구 사이이기를 바랐어요. 그런데 돈 문제가 개입되면 우리 사이는 변질될 수밖에 없으니 앞으로도 그런 마음으로 나를 만나겠다면 당장 교제를 끊는 것이 옳다고 했어요. 남자나 여자나 서로 좋아하면 상대에게 잘해주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데요. 이번에도 수지는 어쩐지 나무라는 어조로 말했다. 여인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분과 서로 말벗이 되고 싶었어요. 육체적인 관계로까지 발전하게 된 것은 제가 그분을 많이 좋아해서 그렇게 되었을 뿐이에요. 그러나 경제적인 목적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그분에게 각인시켜드리고 싶었어요. 그것은 저의 알량한 자존심이었거든요. 그러나 사모님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여인은 불륜 사실을 죄스럽다며 사과하긴 했으나 자신의 진실한 마음을 숨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특히 돈 문제에서만큼은 오해받고 싶지 않다는 분연한 어조가 느껴졌다. 강 씨는 아직도 마음이 혼란스러웠지만 수지는 이제 더 이상 언짢게 생각하지 않았다. 송 회장과 사귄 지 4년이나 되었으면서 그녀의 초라한 행색을 보거나 아직도 식당에서 주방 보조로 힘들게 일하고 있다는 점, 변두리의 방 2개짜리 월세방에서 1년째 취업 준비 중인 외아들과 단 둘이서 살고 있다는 점 등이 그녀의 말이 어느 정도는 사실이라고 증명하고 있었다. 뜨끈한 커피 잔 속에서 피어오르는 아지랑이가 채 사라지기도 전에 그녀의 어디에선가 교활하고 음탕한 중년의 냄새가 풍길 것이라던 수지의 어린 짐작이 먼저 사그라지고 있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부자 부모 덕에 경제적인 고통 없이 살아온 두 여자들에게는 앞에 앉아있는 초라한 행색의 여인을 이해하기가 무척 까다로웠다. 각자 납득할 수 있는 생활의 품격과 교양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었다. 세 사람이 헤어진 후 여인의 식당 일이 마치기를 기다렸다가 수지가 한잔하자며 여인을 맥주집으로 이끌었다. 하늘은 어두웠고 술집들의 불빛은 휘황했다. 여인이 어깨에 맨 싸구려의 숄더백이 묵직하게 축 늘어졌다. 그 안에는 노트북과 책이 들어있으리라 수지는 짐작했다. 자정이 넘은 시각에 널찍한 맥주집 안에는 손님들이 몇 사람 남아있지 않아 분위기가 스산하고 쓸쓸했다. 두 사람은 술잔을 기울이며 서로에 대한 사소한 잡담을 나누었다. 여인의 경계심이 많이 누그러졌다고 판단한 수지가 낮에 못다 푼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다시 질문을 던졌다. 송 회장님을 사랑하세요? 남의 남편을 제가 감히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분을 좋아하고 존경해요. 그리고 그분의 친절에 항상 감사하고 있어요. 회장님을 좋아하고 존경한다고요? 어떤 면이? 그분은 새로운 것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다 무언가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새로우면서도 타당한 방법을 찾는데 남다른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기존의 관습적인 방식이나 도덕률 같은 것에 구애받지 않으니 그만큼 그분의 생각이 창의적이라고 느껴져요. 그분의 생각을 행동에 옮기려 할 때 장애물이 있고 도전하고 위협하는 세력들이 나타날 때마다 심적으로 갈등을 하시는 것을 종종 보아왔어요. 도전에 맞서야 하고 실패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겁을 내어 망설이는 것도 봤어요. 하지만 일단 결심하고 나면 굳은 의지로 밀고 나가시더군요. 불안감을 느끼면서도 도망가지 않고 두려운 상황에 맞서시는 그분의 모습을 존경해요. 그분의 나약한 면과 강한 면 모두를 참으로 인간적이라고 느껴서 좋아해요. 여인의 말에 고개가 끄덕이는 자신을 의식하며 수지는 흠칫 놀랐다.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얼른 민감한 화제로 돌렸다. 회장님과 사귄 지 4년 정도 되었다고 하셨는데 육체적인 관계는 언제부터? 1년 전부터요. 네? 그럼 그 전에 3년 동안에는 그저 말동무만 한 거예요? 그런 셈이죠. 제가 서서히 물들어가는 사랑을 하게 된 것 같아요. 하지만 그분을 육체적으로 받아들인 후에도 저와 그분은 크게 변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전처럼 한 달에 서너 번 만나고 있지만 잠자리는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 정도일 뿐이에요. 저도 그렇고 그분 역시 육체적인 호기심이나 욕망은 거의 없어요. 친밀감과 정서적 교감을 좀 더 강하게 유지시켜주는 수단이라는 느낌이랍니다.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존중했어요.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관계가 되도록 노력했어요. 남자든 여자든 누군가와 가까워지고 난 후 상대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려 든다면 귀찮거나 무서워지지 않을까 하고 늘 생각했었거든요. 수지는 말하고 있는 수수하게 둥근 여인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줄곧 송 회장의 아내를 떠올렸다. 꾸준히 독서를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은 10년, 20년 후 인간적인 매력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난다고 하던데 송 회장은 아내에게서 느끼지 못한 그 어떤 매력을 이 여인에게서 발견했던 것일까? 이 여인은 영혼을 찾는 과정인 독서와 글쓰기 덕분에 영혼의 친구뿐만 아니라 육체의 친구까지 얻은 것일까? 사랑만 나눌 수 있을 뿐 대화가 통하지 않는 여자는 오랫동안 로마 제국의 1인자 카이사르의 애인 노릇을 할 수 없었다는 일본 작가의 말이 수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러고 보니 그녀에게는 아까보다 생기가 있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 끄는 힘이 있었다. 여인이 수지에게 물었다. 그런데 수지 씨는 애인이 있으세요? 수지는 머리를 가로저으며 말했다. 아니, 아직 없어요. 애인이 아니더라도 남자친구 한 명쯤은 있었으면 하고 바라지만 사실 겁이 나요.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들 중에 나하고 서로 교감하며 상처 주지 않으면서 인생을 즐길 수 있을 사람을 만날 수 있다면 행운이겠지요. 그러나 못 믿을 남자들이 너무 많아서 함부로 사귈 수가 없어요. 대체로 남자들은 일시적인 쾌감을 부르는 사랑을 선호한다. 위험하고 쉽게 경험할 수 없는 대상일수록 더 흥분한다. 누군지도 모르는 신비함 속에 쌓인 여자를 정복하는데 쾌감을 느낀다. 정복하고 나면 당연히 신비함이 사라지고 관심이 덜해지니 쾌감이 줄어든다. 그래서 남자들의 사랑은 열성적이면서 즉흥적이고 한시적이다. 하지만 여자들은 서로 통하고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사랑을 원한다. 정서적 안정감과 오랜 기간 동안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상대에게서 행복을 느낀다. 송 회장과 이 여인은 서로 통했나 보다라고 수지는 생각했다. 서로를 물질이나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마음에 더 중심을 둔 것이리라. 성격과 가치관이 맞았으리라. 이제 수지는 드러나 단절되어 버린 그녀와 송 회장의 관계가 안타까웠다. 편안한 입장에서 서로를 이해하며 이끌어주는 연인을 갖는 것보다 더 큰 행운은 없기 때문이다. 그 후 두 여인은 한동안 아무런 말 없이 맥주만 홀짝거렸다. 주위에서 떠드는 소리와 음악에 귀를 기울이며 상념에 잠겼다. 수지에게 동성 친구는 몇 명 있다. 하지만 이성 친구는 한 명도 없다. 탁자 구석에 밀쳐놓은 빈 맥주병이 앞에 앉은 여인을 부러워하면서도 안타까워하는 수지를 딱하다는 듯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메말라버린 어둠은 술집 바닥 여기저기에 무겁게 괴어 있었고 어디에선가 공허한 기분이 스멀스멀 기어나왔다. 5. 주인들의 패배. 지요하 작가가 말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순이나 불합리 또는 지속적인 억압구조를 타개하고 극복하려는 인간의 노력은 끊임없이 이어지지만 실패와 좌절의 음영은 기득권층의 확고한 방어력과 지배력에 의해서보다 피지배 계층의 소극적이고 굴절된 의식구조와 노예근성으로 연유하는 경우가 더 많다. 2018년 5월 11일 부와 권력을 쥔 자들의 계획과 의도대로 총리가 100배 소득 분배안이 포함된 노사정 협의를 정부 주도로 꾸려나가겠다고 발표한 다음 날 시위대는 자진 해산했고 노조원들은 직장에 복귀했다. 그러나 그 후 노사정 협의는 지지부진하여 한 달이 넘어 6월 중순이 되도록 인간의 가치와 자본의 가치에 대한 철학적이고 소모적인 논쟁만 하고 있었다. 부자들을 위한 정치 선전으로만 치워진 언론들은 소득이나 분배라는 용어를 철저하게 배제하고 자본의 가치와 세계 부호들의 성공 사례, 부자들 따라하기를 연일 특집으로 소개했다. 가난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마취제를 퍼뜨리고 다니는 자들도 있었다.
그들은 종교와 법률을 거의 비슷한 것으로 여겼고 종교를 만병통치약으로 선전했다. 그래서 그들은 면허도 없으면서 정신과 의사 노릇이나 판사 노릇을 하고 다녔다. 목사들은 큰 부자는 신이 세운다는 속담을 인용하며 하느님이 축복으로 세운 부자들을 가난한 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반항한다면 불경한 짓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고 협박했다. 부자들은 목사들에게 거액을 헌금했다. 스님들은 마음을 버리면 모든 것이 가득하니 다 주어 버리자며 부자들에게 하는 말인 듯 싶기도 하고 서민들에게 하는 말인 듯 싶기도 한 알쏭달쏭한 말을 하고 다녔다. 스님들에게 부자들이 거액을 시주하면서 대규모 강연에도 주선했다. 부와 권력의 미각에 길들여진 성직자 차림의 참새들이 갑부 권력자들 처마 및 횃대에 앉아 지지배배 성가로 지적이고 있습니다. 기업 간부들과 공무원들은 수시로 강연장에 불려다니며 리더십 수련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그것은 부자들과 대통령이 바라는 노예가 되는 수련이었다. 윗분들의 뜻에 따르고 윗분들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배우는 팔로우십이었고 쇠뇌의 합석장이었다. 부자들이 돈줄을 쥐고 있는 언론사의 경제부 기자들은 재계의 늑대들을 대중의 인기 스타 또는 우상으로 만드는 작업에 더욱 광분했다. 서민들 스스로 자기의 열등성을 인정하고 부자들의 우월성을 인정해야만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받으리라는 확신을 불어넣었다. 그리고 조선시대 신문제도의 장점과 효율성을 사극 드라마와 영화를 이용하여 선전했다. 교과서도 부자들이 직접 제작하기로 했다. 그러나 양심적인 학자들은 겁에 질려 쥐구멍 안에 들어간 생쥐처럼 상어탑 안에 웅크린 채 찍소리도 못하고 침묵으로 일관했다. 너희들은 당연한 너희 몫을 빼앗기고도 분할 줄 몰랐고 불의한 현실에 굴복하고도 부끄러운 줄 몰랐다. 만약 너희들이 계속해 그런 정신으로 살아간다면 앞으로 맛보게 될 아픔은 오늘 내게 맞는 것과는 견줄 수 없을 만큼 클 것이다. 그런 너희들이 어른이 되어 만들 세상은 상상만으로도 끔찍하다며 일갈했던 어느 소설 속 선생님과 같은 지성인들은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 어용지식인들은 기득권층들이 가진 부와 권력의 미각으로 이미 구워 삶아진 것일까? 그래서 그들의 질서와 왕국이 영원히 지속될 것임을 믿고 바라며 그들이 내려주는 차별화된 혜택과 은혜에 감업하고 있는 것일까? 그래서 그들은 모두가 힘을 합해 불의를 바로잡을 때가 찾아오자 굴종에 길들여져 있던 서민들의 느닷없는 정의감을 혐오하는 오기가 발동하여 저는 잘 모릅니다 라고 얼버무리는 일그러진 영웅이 되기로 작정했다. 권력자가 쓰러지는 것을 보고서야 덤벼들어 등을 밟아대는 서민은 교활하고 비열한 변절자라고 욕했다. 졸렬하기 짝이 없는 그들의 머릿속에는 한 번 머슴은 영원한 머슴이어야 절개 있는 훌륭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가득했다. 또 다른 어용지식인은 분배 정의를 위해 나서는 사람들을 이렇게 폄훼하면서 비난했다. 남보다도 뛰어나다는 교만 그만 부려. 값싼 영웅주의적 참견이라고. 자기가 나서야 이 사회를 건질 수 있다는 건 아주 무례한 생각이야. 80년대의 민주화 투쟁과 분배 투쟁을 하다 권력으로부터 학대받고 희생당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비아냥되었다. 어째서 그것이 자기 희생인가? 누가 그것을 청탁했던가? 자아도취와 허영에 치른 값이 어째서 희생인가? 어느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지혜가 말했다. 누군가가 기득권을 유지한 채 남의 이익을 위해 싸운다면 소영웅주의가 맞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가진 기득권을 약자에게 양보하고 오히려 그로 인한 불이익과 희생까지도 감수하면서 약자의 이익과 권리를 위해 싸우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진정한 영웅입니다. 그런 분들을 자아도취와 허영에 빠진 사람으로 매도하는 지식인들이야말로 영웅들보다 뛰어나다는 교만과 허영, 자아도취에 빠진 얼간이들입니다. 기자가 또 질문했다. 송 회장님과 서 위원장님의 노력이 쓸데없는 헛수고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만 지혜가 자신감과 신념에 가득 찬 어조로 말했다. 인간은 가끔 성취될지 안 될지 모르는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헛수고라고 비웃는 사람들은 인생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서민들은 철학 논쟁과 성직자들의 훈계, 언론의 장깨에 차츰 지쳐갔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100배 소득 분배가 자신의 소득과 삶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정당한 소득 분배를 하게 되면 나라가 곧 망할 것 같이 떠들어대는 재계와 언론의 협박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고 겁을 집어먹었다.
나약한 사람들은 주변 분위기에 쉽게 영향을 받고 또 금세 적응해 버리는 법이다. 이 사랑 시인이 노래했다. 자본주의 돈줄에 매여 슬픔보다 체념을 먼저 배웠다. 본능은 굴욕적으로 거세되어. 부자들은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기를 기다리듯이 부의 칼날이 보복을 할 절호의 찬스를 노리고 있었다. 그들은 속으로는 서민들이 단결할까봐 겁을 먹고 있기 때문에 더 악랄해지고 있었다. 포도밭 지주들처럼 가난한 놈들은 혼을 내줘야 해. 얌전히 하도록 만들지 않으면 무슨 짓을 할지 알 수 없단 말이야. 이놈들이 함께 뭉치면 끝장이야. 언젠가 놈들이 한데 뭉쳐서 몰려오면 어떡하지? 2018년 7월 서민들은 점점 더 무기력해졌다. 부자들의 조직적인 거짓말과 세뇌에 지친 그들은 추억도 희망도 없이 되는 대로 현실에 적응해 가고 있었다. 거기에는 대다수 서민들이 공정한 소득 분배에 반대하는 것처럼 여론을 조작한 언론의 역할이 컸다. 바운고우가 동생 테오에게 말했다. 사람이 왜 평등하게 된다고 생각하니? 그것은 세상이 명령하는 대로 오늘은 이것에 따르고 내일은 다른 것에 맞추면서 세상에 결코 반대하지 않고 다수의 의견에 따르기 때문이란다. 학습된 무력감, 쉽게 수월하게 적당히 살면 되지. 그것은 어떠한 시도나 소원이 수차례 좌절된 이후 절망과 포기에 빠진 상태에서 나타나는 태도다. 학습된 무력감에 사로잡힌 서민들은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되어 버렸다.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과 공정한 분배에 대해 의심을 품기 시작하면서 자기 스스로뿐만 아니라 주위의 서민들까지도 열등하다는 판단을 내리기 시작했다. 송 회장은 운명론적인 체념에 빠져서 권력자들과 부자들의 압력에 굴복하여 다시금 순응하려는 분위기가 서민들 사이에 종이에 먹물이 배어나가듯이 서서히 그리고 계속 번져가고 있음을 느끼며 낙담했다. 송 회장과 거래관계가 있는 부자들이 그를 현 체제와 타협하고 동화시키기 위해 갖은 애를 썼으나 허사였다. 산학교류협의회에서 만나 인사한 적 있는 소설가 전여숙이 송 회장을 찾아왔다. 그녀는 노골적으로 부자들 편에 서서 송 회장을 설득하려 했다. 회장님께서 이번 사태는 순간적인 착각에서 비롯되었음을 인정하시고 그동안 쌓아두셨던 정관계 인맥과 잘 타협하시면 강한 자에게 굽히고 아첨하여 구차한 일신상의 안전을 도모하라는 말씀인가요? 전 작가는 작품을 통해서 타협주의를 경멸하지 않았던가요? 아, 그랬었던가요? 호호호. 전 작가는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는 뺨을 어루만졌다. 그렇지만 회장님, 서민들의 일에는 깊게 관여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하늘의 일을 걱정하는 것이 기후이듯이 나무 일을 걱정하는 것은 지나친 오지랖입니다. 전 작가, 시방 나무일이라고 하셨소? 송 회장이 나무일이라는 표현에 발끈하자 전 작가가 움찔했다. 송 회장은 속으로 혀를 끌끌 차면서도 차분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그의 입가에는 다시 참을성 있는 미소가 떠올랐다. 나도 젊은 시절 한때 그렇게 생각했었던 적이 있어. 하지만 나는 직원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어. 그들은 남이 아니라 오늘의 내가 여기 있게끔 나를 도와준 나의 가족이라는 것을 말이요. 그들은 나의 이웃이고 같은 민족입니다. 남이 아니에요. 하지만 전 작가는 물러서지 않았다. 자본주의 사회는 여러 계층이 존재합니다. 각 계층이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하고요. 나와 관점이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부자들의 관점도 존중해야지요. 다른 것일 뿐 틀린 것이 아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부자의 관점은 서민과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에요. 이보세요, 전 작가님. 세상의 관점에는 분명히 틀린 것도 있습니다. 유태인을 학살했던 히틀러의 관점은 틀린 관점이었습니다. 을사늑약을 지지하고 서명했던 이완용의 관점은 틀린 관점이었습니다. 군사독재 정치를 하고 있는 북한 김정은의 관점은 틀린 관점입니다. 그렇듯이 부자들의 탐욕을 무한정 방치하자는 전 작가의 관점은 틀린 관점입니다. 그리고 틀린 관점은 존중할 가치가 없습니다. 전 작가는 자신의 말이 쉽사리 먹혀들어가지 않자 번들거리는 얼굴에 낭패감이 짙게 깔렸다. 짜증이 슬슬 고개를 들고 배알도 뒤틀리기 시작했다. 여러 권의 베스트셀러 소설책을 펴낸 작가로서 한국에서는 그녀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그녀가 일개 작은 부자 앞에서 쉽게 물러서서는 아니 되었다. 교원은 그녀가 갑부들에게서 받은 돈에 대한 책무이기도 했다. 그녀는 태연한 척하며 다시 말을 비비 꼬았다. 회장님이 공정한 분배에 대한 신념이 도덕적 관념에 탈을 쓴 위선이 아닌지 잘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나는 진정으로 양심적인 부자를 단 한 사람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솔직히 저는 회장님이 관념의 노예가 되어 있거나 가증스러운 소영웅주의에 빠져 있지 않나 하고 우려하고 있거든요. 전 작가가 계속해서 비아냥대자 송 회장은 속으로 인연이 하면서 뭉클하고 가슴으로 치밀어 오르는 것을 삼키며 참았다. 이참에는 미소를 걷어버리고 말했다. 크게 뜬 두 눈이 전 작가를 노려보았다. 소영웅주의라. 대체로 평등한 사회에서는 큰 영웅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소영웅주의에 사로잡혀 있다고 생각해도 무방하오. 왜냐하면 나는 실제로 작은 영웅이 되고 싶기 때문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부자들 중에서 작은 영웅들이 수십 명 아니 수백 명 나타나 이웃과 공생하길 진심으로 바라오. 우리 몸에는 소금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1%만 있어도 된다고 하지 않소. 그것처럼 작은 영웅들이 많을 필요는 없어요. 1%만 있어도 이 세상은 부패하지 않고 살맛 나는 세상이 될 것이요. 전 작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지요. 당신은 전문적으로 글 쓰는 사람이니 채만식 선생을 잘 알지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학문은 영웅지어사야. 사람이 잘나야 하고 학문은 그 다음이라는 말이고 인격이 제일이요 지식은 둘째라는 뜻이야. 당신의 알량한 지식보다도 우선 사람이 되어야 해. 진리는 모르면서 주워들은 것을 풍월같이 짓거리는 한심한 인간들을 경계하라는 말이요. 그제야 저 녀석은 얼굴이 벌게져서 돌아갔다. 6. 소영웅의 양보. 문동만 시인이 노래했습니다. 전설을 말하는 사람은 많고 전설처럼 사는 사람은 적어서. 8월 9일 뿌리 깊은 나무에 대해 2달 이상 강도 높은 조사를 하고도 국세청에서는 특이한 탈세 혐의를 찾아내지 못하자 법무부에서 송 회장이 신청한 해외 출장을 허락한다는 통보를 해왔다. 그동안 그는 출국 금지 상태였었다. 출장 준비를 하면서 그는 지금까지 충분히 만족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다. 남은 인생에 대한 미련이 별로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권력이 회유하고 협박한다고 해도 100배 소득 분배를 철회할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 송 회장은 천선적으로 솔직했으며 두려움이 많았다. 특히 그보다 힘센 자들이 압박할 때 겁이 났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피하지 않고 받아들였다. 두려움으로부터 도망다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파멸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독재자는 그런 두려움을 이용해서 더욱 인간을 겁에 질리게 만드는 것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두려움을 이겨보려고 노력했다. 송 회장이 얼굴에 미소를 머금자 그의 65년 생애를 거치면서 다듬어진 주름들이 방긋 웃었다. 그날 퇴근 무렵에 아내 강씨를 삼계탕 전문 식당으로 불러냈다. 사흘 전 말복에 보신탕을 해주겠다는 아내에게 올해는 싫다고 했더니 대신 삼계탕을 식탁에 올렸었다. 오늘은 내가 아내에게 한턱 내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그리고 몇 가지 상의할 일도 있었다. 이튿날 8월 10일 금요일 오전 9시 뿌리 깊은 나무에서 긴급 이사회가 열렸다. 몇 가지 회사 업무에 대한 의논과 결의가 필요한 사항들을 의결한 후 송 회장이 구부정하게 일어서서 말했다. 오늘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게 된 중요한 목적은 이사 여러분들께 몇 가지 부탁드릴 게 있어서입니다. 정보부와 경찰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찰하고 있으면 잘 아실 터이고 이틀 전에 정보부 고위 간부가 연락이 와서 만났습니다. 조그마한 상자 가득히 서류들을 담아서 가져왔더군요. 지난 5년 동안의 저의 개인 이메일, 휴대폰 통화 기록, 메신저 대화 기록, 저의 부끄러운 여자 문제 등에 관한 자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제가 여러분들과 약속하고 합의했던 100배 소득 분배를 파기하라는 협박이었습니다. 송 회장의 안면 근육이 굳어지기 시작하면서 발언을 계속했다. 출국 금지를 풀어주면 필리핀에 투자하기로 했던 프로젝트를 정리하고 난 후 이달 말까지 돌아와서 연락할 테니 그때까지 고민할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저의 제안을 그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인지 어제 출금 조치가 해제되었고 저는 오늘 밤 비행기로 마닐라에 들어갑니다. 저는 부자들의 속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자신에게 해가 되고 방해가 되는 존재는 반드시 제거하려 합니다. 그들은 우리들이 합의했던 100배 소득 분배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이미 파악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들에게 절대 불리하고 서민들에게 절대 유리하다는 것이죠. 그 결과와 사례를 서민들이 알아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그들은 우리의 합의를 시도하지 못하도록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을 잠시 멈추고 물컵을 드는 송 회장의 손이 가볍게 떨렸다. 목을 축인 후 말을 계속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떨렸다. 참석한 이사들의 가슴도 흔들렸다.
이제부터 제가 개인적으로 저질렀던 많은 실수들로 인해 저의 주변 사람들이 큰 곤욕을 치르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들에게 무릎 꿇지 않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현 시점에서 그들의 요구대로 100배 소득 분배를 철회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반드시 저를 제거하여 씨를 없애버리려 할 것입니다. 필리핀 사업도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회사의 장래를 위한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없습니다. 오늘 밤 비행기로 마닐라에 들어가면 우리가 이미 추진하기로 했던 판넬 공장 건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현지에 있는 정석봉 사장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적어도 내년 3월부터는 생산에 들어가야 하니까요. 그리고 생산과 판매 과정도 지켜볼 것이니 필리핀에서 체류를 허용하는 1년 정도 마닐라에 머물 것입니다. 제가 필리핀에 머무는 동안 100배 소득 분배가 실제적인 결과를 도출하여 다른 기업들과 서민들에게 참고 사례가 된다면 좋겠습니다. 송 회장이 다시 얼굴을 들어 이사를 둘러봤다. 이제 그의 얼굴에는 어떠한 고뇌의 흔적도 깔끔히 사라졌고 그 여느 때보다 환한 미소가 번져나갔다. 송 회장의 여유있는 태도와 달리 이사들은 그의 입에서 어떤 말이 이어질지 몰라 잔뜩 긴장하고 있었다. 지혜만이 무척 보람된 일을 한 사람의 표정이 저러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편안한 마음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사무실과 공장을 둘러보면서 직원들의 눈과 손발에서 열기를 느꼈습니다. 회사를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일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100배나 차이나게 받아가기에 아직도 내가 너무도 많이 취하긴 하지만 나의 작은 양보가 이렇게 조직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 줄 몰랐습니다. 공동체 의식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그는 생수를 한 잔 들이키고 나서 말을 이었다. 2주 전에 우연히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발표한 작년 말 현재 우리나라 국민 순자산은 1경 631조 원으로 국민 1인당 2억 원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국민 1인당 평균 재산이 2억 원. 만약 그것의 상한선 100배를 적용하면 한 사람당 200억 원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제 아내, 우리 두 사람은 400억 원 이상 소유하는 것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젯밤에 아내와 의논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운이 좋아 직원들보다 100배나 큰 그릇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큰 그릇에 가득 차고도 남는 재물이 있다면 직원들에게 돌려주어야 바람직하다는 것에 아내가 동의했습니다. 자식들 2명은 모두 출가했으니 열애로 치고 저와 제 아내 2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전 재산은 회사에 투자한 자금과 여러 곳의 부동산들을 합하여 425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의 그릇, 사실 터무니없이 큰 그릇입니다만 그 그릇에 가득 찬 400억 원이 넘는 부분인 25억 원을 직원들에게 돌려주고자 아내와 합의했습니다. 본사 건물 건너편에 있는 저의 부부 명의의 상가가 25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 상가를 임직원 복지를 위해 기부하기로 아내와 합의했습니다. 순간 이사들이 술렁거렸다. 다들 너무 놀라서 눈이 희둥그레졌다. 지혜는 송 회장의 뜻을 이해한다는 듯이 가벼운 목례로 고마움을 전했다. 송 회장이 말을 계속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청년들이 취업 문제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심하고 그 또한 해마다 확대되고 있으니 그로 인해 회사들 사이에도 계급이 형성되고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 하나가 되어야 할 결혼마저도 포기하거나 미루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지경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에 우리가 어떻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아내와 상의한 결과 우리의 재산 중에서 100억 원을 회사에 별도의 기금으로 기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기금을 하청업체와 협력업체 직원들 급여와 복지 수준이 우리 회사와 동일하게 되도록 지원하는 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사의 복지를 이웃 사촌인 그들과 함께 나누어 누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혜와 이사들은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또 다른 거액의 기부에 할 말을 잃은 채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하지만 회의장에는 기쁨보다는 막막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다. 생수를 한 모금 들이킨 후 송 회장이 물었다. 여러 이사님들께서는 다른 하실 말씀이 없으신지요? 지혜는 다른 이사들처럼 말없이 앉아만 있었다. 마음속에선 뭔가 말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맴돌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머릿속이 휑해져서 한마디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여러 이사들의 얼굴을 천천히 훑어본 후 송 회장이 맺은 말을 했다. 그럼 앞으로의 이사회는 회사 정관의 규정에 따라 부사장님이 주재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 밤 필리핀으로 떠난 후에는 당분간 저의 휴대전화와 개인 이메일을 정지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회사의 행운을 기원합니다.
회사 밖을 나오면서 송 회장은 마음이 가라앉아 있었다. 어둡게 굳어있던 얼굴도 환하게 밝아졌다. 회의 시작 전까지만 해도 마치 묵직한 덩어리처럼 명치를 꽉 채우고 있던 불안감이 확 풀린 기분이 들었다. 차를 타기 전에 문득 등 뒤에 부드러운 시선을 느껴 돌아보았다. 주차장 근처까지 배웅을 나온 지혜가 잘 다녀오시라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어쩔 수 없이 떠나는 것이지만 곧 돌아오리라 마음먹고 손을 흔들어 주었다. 그의 주름이 가만히 웃었다. 그가 떠나는 8월의 고국 하늘은 더없이 맑고 깨끗했다. 7. 날아오른 새. 타고르가 노래했습니다. 지성의 맑은 흐름이 굳어진 습관의 모래벌판에 길 잃지 않는 곳, 무한히 퍼져나가는 생각과 행동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인도되는 곳, 그러한 자유의 천국으로 내 마음의 조국 코리아여 깨어나소서. 2018년 8월 반년 만에 돌아와 둘러본 마닐라는 송 회장에게 많은 생각을 안겨주었다. 인구가 계속 증가하면서 차량들도 폭증하여 교통체증이 날로 심각해지는 것을 피부로 느꼈다. 20여 년 전부터 조성되고 있는 부자들만의 동네인 보니파시오 글로벌 시티에는 고층 빌딩들이 수없이 치솟고 있었다. 석봉에게 물어보니 조그마한 방 2개짜리 아파트가 3, 4억 원이나 되어 서민들은 꿈도 못 꾼다고 했다. 인구가 벌써 1억 2천만 명이 넘어서고 있다고 하는데 1억 1천만 명의 서민들을 착취하여 호사를 부리고 있는 1천만 명의 중산층과 부유층의 모습을 아무 부끄럼도 거리낌도 없이 보여주고 있는 지역이었다. 필리핀에서는 세습 부자들이 세습 서민들을 수백 년 동안이나 지배해 왔다. 지배자들은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서민들을 최저임금으로 노예처럼 부려먹는다. 남은나라 사정이니 뭐라 말할 수 없지만 한국도 빈부격차가 무한정으로 확대되면 필리핀과 같이 돈에 의한 계급사회가 되어 세습될 것 같은 우려가 밀려와 송 회장의 가슴을 먹먹하게 했다. 석봉은 몇 달 전에 만났을 때보다 부쩍 헬스개져 있는 송 회장의 얼굴에서 잔주름을 많이 보았다. 하지만 그의 두 눈은 예전보다 한층 더 맑게 반짝이고 있었다. 송 회장은 초기에 필리핀 투자를 망설였다. 필리핀에서 외국인 투자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외국인들의 내수시장 진입을 꺼려했다. 대외적으로는 외국인이 투자하면 혜택을 주겠다고 떠들고 다니지만 실제로는 내수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해외 수출 기업들에게만 50% 이상의 외국인 지분과 경영권을 허용한다. 판넬 제조 공장을 필리핀에 설립하더라도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내수시장에 판매하려면 뿌리 깊은 나무는 4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이 사회의 구성도 최소한 5명이어야 하는데 3명 이상은 필리핀 국적의 사람이어야만 한다. 이 사회의 의결권을 필리핀 사람들이 가져야 한다는 의미여서 외국인은 경영권을 확보할 수 없다. 재무이사와 법무비서 등 회사 경영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직책도 필리핀 국적의 사람만이 맡아야 하고 필리핀 정부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대표이사도 필리핀인으로 하는 것이 관례다. 결국 필리핀 내수시장에 투자하는 외국인에게는 법적으로 경영권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로군요. 석봉과 마주 앉은 송 회장의 표정에는 실망감이 묻어 있었다. 네, 그렇습니다, 회장님. 그래서 실제적으로 50%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들은 법적으로 허용하는 40% 지분을 상회하는 실제 지분을 허수아비 현지인 주주를 내세워 소유합니다. 이러한 허수아비 현지인 주주를 덤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투자 행위를 덤이 방지법으로 처벌합니다. 더미를 사용하는 외국인과 현지인 더미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중형에 처하고 투자 금액은 전액 몰수됩니다. 하지만 이 문제도 순조롭게 풀렸다. 몇 년 전에 석봉의 부인 에디스의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마닐라 시내에 있는 땅 일부를 에디스에게 상속했다. 석봉과 에디스는 그 땅을 처분하여 마련한 자금으로 마닐라 남쪽의 까비떼 주에 있는 공장 부지를 매입하기로 한 것이다. 그래서 공장 부지는 석봉의 가족이, 공장 건설에 필요한 자재는 송 회장이, 공장의 기계와 설비는 송 회장과 석봉의 가족이 합작으로 투자하기로 하였다. 그렇게 하여 보니 전체적으로 송 회장의 총 투자액과 필리핀 지분인 석봉 가족의 총 투자액은 40대 60이 되어 외국인 투자 회사의 설립 요건을 완벽하게 갖출 수 있게 되었다. 2018년 9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 송 회장이 외출 채비를 했다. 간밤에 몹시 후덥지근하더니 이날은 아침부터 잔뜩 흐린 하늘에서 추적추적 비가 내렸다. 바깥 나들이를 하고 싶지 않은 눅눅한 날씨였다. 마닐라 지역은 6월부터 10월까지가 우기철이어서 지금 이 계절에는 비가 자주 온다. 석봉은 무역 포워딩과
부두와 수입업자들의 공장이나 창고로 화물을 운송하는 일이 주된 사업이다. 그가 소유한 트럭들은 벌써 10년 이상 굴리다 보니 매달 한 대씩 교대로 고장이 나곤 했다. 부두와 창고를 오가는 도로 인근의 조그마한 정비소에는 교체할 부품이 없기 때문에 석봉은 트럭이 고장날 때마다 마닐라 시내에서 부품을 구하여 트럭이 고장나 멈춰 서 있는 곳으로 달려가곤 했다. 그날은 계약을 염두에 두고 있던 공장 부지를 송 회장과 석봉이 함께 둘러보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새벽녘에 트럭 한 대가 마닐라 북쪽의 블락간 지역에서 고장이 나서 정비소에 있다는 운전수의 보고를 받았다. 항시 그렇듯이 시골의 정비소에는 교체해야 할 부품이 없다고 했다. 하필이면 오늘. 석봉은 부품 가게가 일찍 문을 열는지 모르겠다며 스산한 표정으로 아침 식사를 하자마자 집을 나갔다. 부품을 산 후 트럭이 있는 곳까지 갔다가 마닐라로 돌아오려면 오후가 될 것이기에 석봉은 송 회장과의 일정에 맞출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래서 그는 직원들이 사용하는 허름한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고 나가면서 그의 차와 운전수는 송 회장이 쓰도록 했다. 석봉의 아내 에딧이 통역을 겸해서 석봉을 대신하여 송 회장과 동행하기로 했다. 정 사장이 바쁘고 날씨도 궂은데 미안합니다. 송 회장이 호텔 로비에서 만난 에딧에게 겸연쩍은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회장님. 에딧은 아직 한국말이 서툴기는 해도 자기 의사를 전달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었다. 밖에는 보슬비가 내리고 있었다. 호텔 로비 앞으로 석봉의 차가 미끄러져 들어왔다. 비를 맞아 지붕에서 물이 흘러내렸다. 차를 두 사람 앞에서 정지시킨 후 운전수가 재빨리 뒷좌석의 문을 열어 에딧과 송 회장이 타는 것을 도왔다. 그들이 출발하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붉은 빗방울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마닐라의 도로들은 체증이 무척 심했다. 더구나 비까지 내리고 있으니. 비슷한 시각의 부산. 필리핀보다 1시간의 시차가 있으니 한국은 오전 11시가 조금 넘었다. 티 하나 없는 한국의 9월 하늘은 높고 푸르렀다. 도로가 혼잡하지 않아서 경구와 지혜는 예상보다 이른 시간에 중앙동의 어느 한식 식당에 도착했다. 외식을 하자고 경구가 제안했던 것이다. 어쩐 일이래? 우리 짠돌이 서방님이 이런 고급 음식점에 나를 초대하다니. 지혜가 기쁨과 의아함이 섞인 표정으로 장난을 걸자 경구가 잘난 체를 하면서 말했다. 영화 대부에 이런 구절이 있는 거 기억해? 가족과 시간을 보내지 않는 남자는 결코 진정한 남자가 될 수 없다. 난 진짜 사나이거든. 그 말에 지혜가 비시시 웃었다. 그녀는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해사했다. 농담 그만하고 이제 말해봐. 무슨 좋은 일이라도 생겼어? 하하하, 좋은 일이 생긴 것은 아니고 사실은 오늘이 35년 만에 갑자기 떠오른 아주 특별한 날이어서 그래. 어머, 35년 만에 생각난 특별한 날? 당신 오늘이 무슨 날인지 생각해봐. 경구가 실망스럽다는 표정을 지으며 물었으나 지혜는 무덤덤하게 대꾸했다. 오늘 9월 3일이잖아. 글쎄 모르겠는데 우리에게 무슨 추억이 있는 날이야? 이 여자 좀 봐라. 어떻게 그렇게 특별한 날을 까맣게 잊고 사냐. 내가 힌트를 줬는데도 이거 실망인데. 경구가 핀잔을 주면서도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짓궂은 미소가 어렸다. 그는 팔꿈치를 식탁에 받치고 두 손바닥을 펴서 얼굴을 괜 채 그녀를 바라보았다. 에이, 장난하지 말고 얘기해봐. 무슨 날인데? 당신은 잊어버렸을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아주 특별하고 소중한 날. 그니까 그게 무슨 날이냐고. 그가 상체를 기울여 그녀에게 바짝 얼굴을 디밀더니 목소리를 낮추어 속삭였다. 당신에게 처음 엽서를 보냈던 35년 전 바로 그날. 그가 그녀를 빤히 쳐다보며 또 희죽 웃었다. 그래? 가만히 있자. 9월 초에 당신 엽서를 처음 받았던 것은 기억나는데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네. 호호호. 지혜는 미안한 웃음을 터뜨렸지만 경구의 엽서를 처음 받았던 날의 충격이 되살아나 얼굴이 화끈거리고 가슴이 팔딱거렸다. 하구들의 수군거림과 웃음소리들도 바로 어제의 일인 듯 싶었었다. 내가 그날 새벽에 엽서를 쓰고 나서 보낼까 말까 얼마나 고민했는지 알기나 해? 긴장되고 설레고 그때 그 시절에는 당신에게 미쳐 있었지. 어라? 지금은 아냐? 그땐 비정상적으로 미쳤었고 지금은 정상적으로 푹 빠져 있어. 하하하. 호호호.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아직 이른 시간이라 텅 빈 식당의 휑한 공간에 유쾌하게 울려 퍼졌다. 경구가 휴대폰을 열어 버튼을 누르자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이 흘러나왔다. 한식 식당에 어울리는 음악은 아니다.
그가 눈을 살며시 감고 그때 엽서에 적어보냈던 시의 한 구절을 기억해내어 읊조렸다. 지혜의 방법으로 나도 자유로웠으면. 지혜도 두 팔을 식탁에 괴고 허리를 바짝 당겨 경구를 그윽하게 바라보며 더 바라고 싶지 않은 행복감에 젖었다. 그녀에게는 그가 언제나 개구장이 티를 벗지 못한 젊은 청년이다. 볼이라도 꼬집어주고 싶도록 귀엽다. 그해 겨울방학이 시작되자마자 일주일을 공들여 짜서 선물했던 하얀색 털실 목도리를 지금까지도 해마다 겨울이면 목에 두르고 다니는 순정파. 35년 동안 미련스럽게 자신만을 사랑해준 왕년의 마도로스. 그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이 한결 든든하고 미덥다. 남편이 주는 안정된 충족감이 그녀로 하여금 직장생활에도 충실할 수 있게 해주었다. 경구가 지혜의 손을 잡고 다시 조용히 너스레를 놓았다. 운명은 이와 같이 문을 두들겼노라. 그때 갑자기 어디에선가 외마디 비명소리가 들려왔고 주문을 받기 위해 그들 곁으로 걸어오던 여종업원이 깜짝 놀라며 주방 쪽으로 달려들어갔다. 주방에서는 대여섯 명이 떠드는 소리들과 허둥대는 소음들이 섞여 들려왔고 119 구급차를 부르는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다. 경구의 눈이 무슨 일인가 걱정하여 휘둥그레졌다. 지혜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밀려와 가슴이 뛰었다. 잠시 후에 돌아온 종업원에게 지혜가 물었다. 무슨 사고가 생겼어요? 여종업원이 잔뜩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주방 아주머니 한 분이 과로로 쓰러지셨어요. 그런데 쓰러지면서 들고 있던 칼에 가슴을 찔렸나 봐요. 구급차를 불렀으니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면 괜찮으실 거예요. 창백한 여종업원의 안색은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다.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려는 듯 심호흡을 했지만 여전히 초조한 모습으로 주문을 받아 적는 그녀의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지혜는 얼굴 빛이 어두워지며 가슴 한구석이 으스스하게 떨려오는 것을 느꼈다. 오전 11시 10분 마닐라의 말라떼 지역에 있는 호텔을 떠난 차는 해안도로를 지나서 아기날도 하이웨이에 접어든 후에도 가다 서다를 반복했다. 이 도로는 태풍으로 폭우가 쏟아지면 군데군데 쓰레기로 막혀있던 하수도에서 물이 역류하여 도로에 모이기 때문에 차체가 낮은 승용차들이 통과하지 못하여 할 일 없이 도로 위에 서 있곤 했다. 두 개의 차선 중에서 지대가 다소 높은 위치에 있는 차선으로 차들이 몰리면서 병목 현상을 일으키는 경우도 잦았다. 잠시 후 소나기가 맹렬하게 퍼붓기 시작했다. 오전 11시 45분 운전수가 목적지까지 좀 더 수월하고 빨리 갈 수 있는 새 길을 아는데 그 길로 가도 되는지 에디에게 물었다. 그녀가 송 회장의 의견을 물은 후에 운전수에게 지시하니 차는 큰 길 벗어나 가난한 동네를 연결하는 2차선 도로를 달렸다. 아까보다는 주행이 좀 더 수월해졌고 빗줄기 속의 주위 시골 풍경을 감상할 수 있어서 좋았다. 그 시각 부품을 구입한 석봉은 블락관을 향해 운전하고 있었다. 그 지역은 송 회장과 에디시 가고 있는 까비떼 지역과는 반대 방향인 마닐라 북쪽이다. 그는 교통체증을 피하기 위해 새길을 탔다. 어느 순간 느닷없는 엔진 굉음을 들은 석봉은 백미러를 통해 한 대의 오토바이가 바짝 따라오는 것을 보았다. 차들이 거의 없어 한적했지만 빗길이라 조심스럽게 운전하던 그는 차의 속도를 늦추어 오토바이가 추월하여 앞서가도록 해주었다. 그런데 커브길에서 헉 하며 황급히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다. 타이어가 찢어지는 듯한 소리를 내면서 3m 정도 미끄러져 가다 멈췄다. 조금 전에 추월해 갔던 오토바이가 도로 한가운데에 넘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던 것이다. 주위에는 지나다니는 차가 한 대도 없었고 소나기가 내리는데 그런 외진 곳을 걸어다니는 사람도 있을 턱이 없었다. 눈에 띄는 민가도 없었다. 폭우가 쏴쏴 소리를 지르며 바람과 함께 몰려다녔다. 휴, 저 친구 무슨 일이지? 석봉이 놀란 가슴으로 심호흡을 하고서 혼잣말을 내뱉었다. 혹시 운전자가 다치지는 않았는지 와이퍼가 부지런히 닦아주는 앞 유리창에 얼굴을 바짝 대었다. 5m 전방에서 비에 흠뻑 젖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발딱 일어나는 것이 보였다. 다친 것 같지는 않았다. 그가 멈춰선 석봉의 차를 향해 몸을 획 돌렸다. 헬멧을 벗은 사내의 얼굴에 기분 나쁘게 으스스한 미소가 흘렀다. 어라? 석봉이 움찔 놀라며 고개를 뒤로 뺐다. 그의 눈이 가늘어지면서 불현듯 수상한 느낌이 엄습했다. 그때였다. 사내가 왼손을 뻗어 가만히 있어라는 제스처를 하면서 재킷 속으로 오른손을 잽싸게 집어넣었다. 석봉은 그에게서 특수훈련을 받은 군인의 자세를 엿보았다.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눈 깜빡할 사이에 석봉의 심장으로 온몸에 피가 몰리며 얼굴이 창백해졌다. 온몸에 털이 곤두섰고 눈이 야수처럼 사납게 불알했다. 석봉의 손에서 잭 나이프의 칼날이 튀어나온 것과 거의 동시에 그의 몸도 차박 폭우 속으로 튀어나갔다. 그때 천둥이 울렸다. 하지만 석봉의 귀에는 천둥 소리보다 그의 심장이 뛰는 소리가 더 크게 울렸다.
한편 운전수와 에딧이 따갈로그로 간간히 날씨에 대해 얘기를 하는 동안 송 회장은 조용히 입을 다물고 창밖만 내다보았다. 벼를 어루만지는 비바람 소리가 그의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다. 마침 라디오에서는 귀에 익은 경쾌한 노래가 흘러나왔다. 1969년에 발표된 영화 내일 향해 쏴라에 나오는 노래였는데 그 노래가 유행할 당시에 송 회장은 고등학생이었다. 비가 내리던 날 고향 나주에서 논두길을 달릴 때의 어린 시절이 송 회장의 뇌리에 스쳐 지나갔다. 아슴아슴한 추억이 빗줄기를 타고 부유스름한 차창을 흘러내리면서 등번가에 계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우수에 젖은 모습이 아련히 떠올랐다. 두 분이 팔을 뻗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손짓을 했다. 송 회장은 장난스러운 미소를 보내드렸다. 걱정 마세요 라고 외쳤으나 그 소리는 목구멍 안에서 굴고 있었다. 오히려 부옇게 튀어오르는 물바다 속에서 걸어오는 두 분이 둔벙에 미끄러질 듯 싶은 불길한 예감이 그의 머리끝을 곤두서게 했고 개구리들의 물음소리가 가슴을 옥죄었다. 그때였다. 뒤에서 추월하던 오토바이 한 대가 갑자기 미끄러지듯이 송 회장 일행의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멈췄다. 뿌땅이나 운전수가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면서 그 브레이크를 밟았다. 동시에 송 회장의 추억 속 산책도 급증거했다. 운전수가 차에서 내려 오토바이 운전수에게 뭐라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뒤에 땅 하는 총소리가 들렸고 운전수는 앞으로 푹 꼬꾸라졌다. 운전수의 몸에서 피가 솟았다. 토마스는 쫙쫙 쏟아지는 빗줄기가 차의 지붕을 두드리는 장단에 맞춰 후렴부를 노래하고 있었다. Raindrops keep falling on my head. But that doesn't mean my eyes will soon be turning red. Crying's not for me, 'cause I'm never gonna stop the rain by complaining. 헬멧을 쓰고 있어 얼굴을 알아볼 수 없는 킬러가 다가와 차 안을 살폈다. 기겁한 에딧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송 회장은 숨이 턱 막혔다. 그는 시트 바닥에 쓰러져 바들바들 떠는 에딧을 온몸으로 감싸며 덮었다. 영원같이 느껴지던 짧은 순간 끝소절이 흘렀다. Because I'm free, nothing's worrying me. 천둥과 번개가 지나갔다. 소나기는 더욱 거세어져 승용차의 양철 지붕을 뚫어져라 두들겼다. 빗방울들이 고함을 쳤다. 오전 11시 55분 마닐라 인근의 한적한 시골길에서 울린 세 발의 총성은 천둥 소리와 쏟아지는 소낙비 소리에 묻히듯 가물가물했다. 한 발은 블락간에서 괴한이 석봉을 향해 쏘았다. 그런데 괴한이 방아쇠를 당기기 직전 석봉의 손에서 잭 나이프가 날았고 총소리와 함께 괴한과 석봉이 동시에 목에서 피를 쏟으며 쓰러졌다. 까빗대에서 울린 두 발의 총성 중 한 발은 송 회장의 목을 관통한 후 승용차 바닥에 꽂혔다. 또 다른 한 발은 송 회장의 등과 복부를 관통한 후 에디스 심장에 꽂혔다. 뜨거운 액체가 그들의 몸에서 흘러내렸다. 까만 가죽 점퍼와 가죽 바지, 긴 가죽 장화를 입은 킬러는 아주 잠깐 동안 뒷좌석을 적시는 두 사람의 깨끗하고 선명한 피를 감상이라도 하듯이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리고 머리를 들었다. 그는 두리번거리지도 않고 머뭇거림도 없이 길 위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를 바로 세워 시동을 걸고선 어둑한 빗줄기 속으로 쏜살같이 사라져갔다. 그 뒤로 빗방울들이 도로 위에 거칠게 달려들었고 갑자기 날물 파도처럼 쏴쏴 소리를 지르며 오토바이를 뒤쫓았다. 구멍난 심장 같은 차창으로는 피에 젖은 음률이 흘러나오더니 비바람 휘몰아치는 희뿌연 들판을 향해 날아갔다. 비니가 노래했습니다. 신음하고 울고 기도함은 모두 비겁하다. 운명이 너를 인도해가는 길에서 힘차게 너희 길고 무거운 삶의 위협을 수행해 가라. 그러고 나서 나처럼 시련을 견디며 말없이 죽어가라. 에필로그 정의의 회복. 반고우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소리치고 싶다. 신이여,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나요? 송 회장이 세상을 떠나자 그의 아내 강씨는 회사의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겠다고 선언했다. 뿌리 깊은 나무의 이사회에서는 새로운 대표이사로 서지혜를 선출했다. 지혜는 송 회장이 씨앗을 뿌려놓은 100배 소득 분배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가며 회사를 안정적으로 성장시켰다. 송 회장의 피사 사건은 잠시 동안만 한국 사회를 술렁이게 했을 뿐 이내 잠잠해졌다. 범인은 끝내 잡히지 않아 미제 사건으로 묻혔다. 대통령 박씨와 측근들 그리고 갑부들은 허리를 젖히며 웃어댔다. 하지만 뿌리 깊은 나무의 내실이 더욱 탄탄해지며 직원들의 급여와 복지가 재벌 회사를 뛰어넘는 대한민국 최고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자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의 중소기업들과 노동자들의 관심이 또다시 폭증했다. 2020년 4월 15일 사회단체와 노동단체의 권유로 출마한 지혜가 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100배 소득 분배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지혜와 연대했던 최영복 교수와 황영길 교수를 포함한 230여 명의 후보자들도 동반 당선됐다. 그들은 경제정의당을 창당했고 일약 다수당이 되었다. 경제정의당에서는 첫 회기에 지난 2017년 대통령 선거의 부정 의혹을 파헤친 후 증거가 확보되자 대통령 박씨를 탄핵했다. 국민들은 새로운 대통령으로 평생을 청렴하고 강직하게 살아온 55세의 평교사 정용기 씨를 선출했다. 그 후 정부는 전직 대통령 박씨의 부정부패를 조사하여 부정한 수단과 방법으로 치부한 모든 재산을 압류하여 국고에 귀속시켰다. 한편 석봉의 잭나이프에 숨진 괴한이 국정원 정보원이었다는 사실이 한국과 필리핀 정부의 수사 공조로 밝혀졌다. 그리고 송 회장을 포함한 4명의 피살 사건의 배후가 전직 대통령 박씨와 전직 국정원장 이씨였음이 밝혀져 그들은 15년형을 선고받아 감옥에 수감되었다. 세 사람 나기춘, 양승희, 김순실의 동반 자살 의혹으로 조사를 받던 이문수 검사는 검찰 청사 화장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대통령 정씨와 경제정의당이 이끄는 국회는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에 추진하다가 중단되었던 일제강점기 시대의 친일파 재산 환수 작업을 재개하여 그들의 재산을 국고에 귀속시켰다. 그러고 나서 100배 소득 분배 원칙에 근거한 새로운 법을 제정했다. 그러자 예상했던 대로 다수의 갑부들이 재산을 싸들고 외국으로 도피했다. 하지만 그들의 불법 해외 재산 도피 행위는 관련국들과의 공조로 도피 재산 대부분을 1년 이내에 환수했다. 외국에 미리 재산을 은닉해 놓았던 일부 갑부들은 그들이 도피한 나라 기업인들의 견제와 텃세 그리고 그 나라 사기꾼들에게 속아 몇 년 후에는 겨우 아파트 한 채만 남아 가난하고 쓸쓸한 여생을 보내게 되었다. 한국에 남은 갑부들은 국민들의 100배 소득 분배 합의 정신을 존중하여 재산을 그들의 직원들과 분배하거나 국가와 사회에 기부하고 가족 구성원 1인당 200억 원만 취했다. 그들은 열심히 일하는 보람으로 새로운 삶을 영위하면서 존경받는 부자의 본보기로서 세계인들의 이목을 끌었다. 새 정부에서는 친일파 후손들에게서 압류한 재산과 100배 소득 분배 정책으로 확보된 자금을 관리하는 평등복지부를 신설했다. 이 부처에서는 최우선적으로 어린이집에서 대학까지 무료 교육과 무료 급식을 실시했다. 그리고 국민 의료를 무상으로 확대했다. 미취업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는 발명가, 학자, 작가, 음악가, 미술가에게 연구비 또는 작품 활동비와 매달 생활비를 지원했다. 그러자 매년 여러 명의 학자들과 예술가들이 세계적 거장으로 이름을 드날렸다. 또한 재주를 가졌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전 세계의 수많은 천재들이 한국의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인이 되기 위해 줄을 섰다. 노벨상 수상자를 해마다 2명 이상씩 배출한 것도 이때부터였다. 기업의 문화도 일변했다. 재벌 기업들은 사라지고 100억 원대 부자들 수십 명 또는 수백 명이 주주로 참여하는 거대 기업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거대 기업들은 한 명의 총수가 기업의 경영 방침과 운명을 결정하던 예전과 달리 철저하게 이사회의 결정만으로 경영하게 되었고 이사들은 주충에서 선임했다. 특히 이사회 구성원 중에 20%는 노조에서 30%는 그 기업의 특성에 합당한 전문가, 즉 전문 자격증을 소유하고 그 직종 후 현장에서 10년 이상 경력자를 선출하도록 명문화했다. 모든 주주들과 전문가들 그리고 노동자들은 기업의 주인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게 되었고 책임의식 또한 두드러져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300대 기업 안에 한국 기업 100여 개가 선정되기도 했다. 정부 조직도 변했다.
각 부처는 고시 출신과 공무원 시험 출신자들의 고용을 대폭 줄이고 그 부처의 특성에 합당한 전문가, 즉 전문 자격증을 소유하고 그 직종 후 현장에서 10년 이상 경력자를 50% 이상 고용하도록 명문화했다. 그리고 전문가만이 그 부처의 장관직에 임용될 수 있도록 했다. 정부 투자기관들의 이사들과 기관장들은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추천할 수 없고 각 기관의 내부에서 승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법을 개정했다. 이사회 구성원 중 20%는 그 기관의 노조에서 30%는 해당 기관의 업무에 정통한 전문가로 구성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100억 원대 부자가 가장 많은 나라, 중산층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 서민층 비율이 가장 낮은 나라가 되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복지국가가 되었다. 그리고 각계의 전문가들이 기업 조직과 정부 조직의 등뼈 역할을 하는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경제대국이 되었다.